반갑습니다. 고득점으로 화학 단숨에 끝내기 임다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2011학년도 피트 1회 기출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피트 1회 기출문제는 약대 진학을 위한 입시 방법이 바뀌면서 처음 시행됐던 시험인데요. 물론 예비검사를 통해서 어떤 방향으로 출제가 될지는 우리가 먼저 살펴보긴 했지만 실제 시험은 아무래도 우리한테 처음이다 보니까 좀 낯설게 느껴지기도 했던 시험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일반화학 전반적인 개념들은 두루 출제를 하고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문제에 따라서는 난이도가 다소 높게 느껴지는 문제들도 여전히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화학을 공부했다라고 했을 때 그런 화학에 관련된 주요 개념들이 크게 어렵게 느껴지지는 않으면서도 막상 시험지는 좀 잘 안 풀리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런 학생들 대부분들은 결국 개념을 문제에 적용시키는 것들이 잘 안 될 때가 많습니다. 물론 문제의 주요 개념을 잘못 이해할 때도 있겠고요. 하지만 그런 케이스는 그렇게 많지는 않으니까 아마 개념은 여러분들이 잘 숙달해놨을 거라고 예상을 하는데, 그렇게 개념이 잘 잡혀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잘 안 풀리는 경우들은 문제에 주어져 있는 변수들 혹은 개념을 공부했던 내용들에 관련된 문제로는 어떤 식으로 풀어가고 있는지라고 하는 부분들이 잘 연결이 안 돼서 어려움을 겪고 있을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기출문제 풀이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연결해 나가야 되는 건지, 그래서 개념은 어떻게 적용시켜 줘야 되고 문제에서는 어떤 식으로 포장이 돼서 출제가 되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하나씩 여러분들의 것으로 잘 정리해 나가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렇게 하지 못한다면 아무래도 원하는 진학은 좀 쉽지는 않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8월에 시험 보는, 그래서 미트리트 피트 시험을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문제로 잘 적용시킬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것으로 문제 푸는 방법을 잘 체화시켜 나갈 때 여러분들이 고득점을 얻고 쉽게 진학할 수 있을 거라고 자신합니다. 자, 지금부터 1번 문제 하나씩 풀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문제 풀이 방법 체화시켜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1번 문제 함께 풀어보도록 할게요. 그림 가에서다는 원자번호에 따른 원자 반지름, 전기음성도 제1이온화 에너지의 상대값을 임의의 순서로 나타낸 것이다. 말 그대로 가나다가 각각 어떤 것들을 나타내는지 매칭시킨 후의 문제를 풀어보세요 라고 제시하고 있는 거죠. 기본적으로 같은 주기에서 계속 감소가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인력이 증가함에 따라서 감소가 될 수 있는 것 한 가지 찾아주면 되는 거니까 원자 반지름 되겠고요. 그리고 예외가 등장한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간단하죠. 이건 이온 에너지가 되겠죠. 그리고 다라고 하는 것으로 보자라고 하면 같은 쪽에서 계속 증가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도 한 가지밖에 없을 거예요. 이건 바로 전기음성도. 따라서 우리가 가나다가 어떤 형태라고 하는 것들은 쉽게 그래프의 개형을 파악할 수가 있는 거니까 매칭시켜가지고 문제를 풀어주는 건 어려운 건 아니었겠죠? 자, 그러면 가는 앞서도 얘기했던 거지만 원자 반지름, 그리고 나는 이온 에너지, 그리고 다는 전기음성도 정도로 매칭이 가능한 거니까 연결해주게 되면 우리가 바로 원자 반지름 전기음성도였으므로 답은 2번이라고 풀어주면 되겠죠. 간단했던 문제니까 여러분들이 주적 경향성만 암기하고 있다면 쉽게 문제를 풀 수 있었을 거예요. 자, 이어서 2번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2번 문제 함께 풀어보도록 할게요. 그림은 수소원자의 주 양자수 n에 따른 에너지 준위를 나타낸 것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파장은 4에서 A로 떨어진다라고 했을 때 그 값이 1, 2, 3으로 떨어지게 되는 전자전이에 대한 방출된 빛의 파장이고 IE는 바로 이온 에너지에 해당이 된다라고 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문제 전혀 어려운 건 아니겠죠? 그러니까 4에서 1, 4에서 2, 4에서 3으로 떨어질 때 그 전자전에 해당되는 내용들을 가지고 문제를 풀어보세요 라고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보원자 모형에 대한 내용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머릿속에 어느 정도 떠올려볼 수 있을 거예요. 자, 4에서 2로 떨어질 때는 486나노미터다라고 하는 부분들도 문제에서 제시해서 먼저 보여주고 있는데, 이제 이런 부분들은 왜 보여주고 있는지 문제를 풀면서 다시 한번 리뷰를 해보도록 할게요.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서 인대로 고른 것은 이라고 주어져 있습니다. 아래 선택지를 보고 바로 풀어가면 되겠죠. 자, 첫 번째 기억번에서는 파장에 대한 비율을 가지고 물어봤는데 4에서 1로 떨어질 때하고 4에서 3으로 떨어질 때 이 비율에 해당되는 값이 1보다 크냐라고 질문 주고 있었어요. 자, 우리는 알고 있지만 파장이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에너지의 반비례가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4에서 1로 떨어질 때 에너지 차하고 4에서 3으로 떨어질 때 에너지 차하고 비교를 해보게 되면, 그럼 에너지 차라고 했을 때는 어떨까요? 에너지 차라고 했을 때는 4에서 1은 당연히 4에서 3으로 떨어질 때에 비해서는 대단히 크죠. 위에 그림에도 이미 주어져 있는 부분이 되기도 하고요. 말 그대로 4에서 3으로 떨어질 때보다는 월등히 당연히 큽니다. 에너지 차가 크다라고 할 부분은 파장으로는 반비례가 된다는 거니까 바로 파장으로는 분모가 더 길므로 우리는 1보다는 작다. 그래서 기억번 틀렸다라고 풀어줘야 되겠고요.
그럼 니은번에서는 3에서 2로 떨어질 때 전자전이는 자외선 영역에 빛을 방출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위에서 문제에서 먼저 제시를 해주고 있었던 부분을 힌트로 문제를 풀어고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즉 다시 얘기해서 위에서는 문제에서 4에서 2로 떨어질 때 그때 우리한테 방출하고 있는 빛의 파장을 제시해서 보여줬는데 그 파장에 해당되는 빛이 바로 486 나노미터다라고 제시해주고 있었어요. 자, 이걸 왜 줬을까라고 하는 것은 지금 니은번의 질문처럼 그럼 그 간격이 더 상대적으로 작은이라고 한 거죠. 기업번이 또 문제를 풀기 위한 힌트가 되기도 한다는 거예요. 아, 그러면 3에서 2로 떨어질 때 라고 하게 되면 그럼 그때 해당되는 파장이다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어떤 빛의 파장보다는 바로 486 나노미터의 파장보다는 당연히 더 길겠지. 왜냐라고 했을 때는 바로 에너지 준위 간격차가 상대적으로 더 작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 486보다 더 긴 파장이다라고 하는 것은 자외선에는 해당이 안 되겠지라고 하는 것으로 질문 준 셈이에요. 물론 여기에는 밑바탕에 깔려 있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한테는 바로 400나노미터보다 더 길고 700나노미터보다는 짧다라고 했을 때 그 사이 영역에 해당되는 빛들이 바로 가시광선 영역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정도는 우리가 암기는 어느 정도 하고 있어야 되지 않겠냐라고 하는 것들이 밑바닥에 깔려 있으면서 출제가 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니은번은 자외선은 아예 말이 안 맞겠지라고 하는 거고요. 디귿번에서는 2에서 1로 떨어지는 전자전이는 4분의 3 이온화 에너지에 해당되는 빛을 방출한다라고 했는데 이 부분에 해당되는 건 말 그대로 보원자 모형의 에너지 준위 공식에다 넣어주면 쉽게 계산할 수 있는 내용이었죠. 우리가 기억하고 있어야 될 공식은 다음과 같죠. 따라서 우리가 바로 보원자 모형에서 n값에 따른 취향자수에 따른 에너지 준위다라고 한다면 마이너스 n제곱분의 바로 z제곱 곱하기 k값으로 얘기할 수가 있겠고 n값이야 지금 제시가 됐던 것처럼 주양자수가 되겠고 z값은 원자 번호를 뜻하는 건데 수소를 가지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z값은 1이 돼주겠고 그리고 k값은 바로 이온화 에너지를 뜻하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바로 2의 제곱분의 1, 즉 4분의 1 빼기 우리가 1이라고 하는 것, 따라서 그 크기 값은 4분의 3, 따라서 우리가 디귿번은 맞다라고 읽어주면 되겠죠. 따라서 답은 3번이라고 풀어주면 되겠네요. 간단하죠? 자, 이번의 답은 3번이었었고요. 우리는 이어서 4번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3번 문제 함께 풀어보도록 할게요. 표는 분자궤도 함수 이론에 근거하여 NO 플러스 CN 마이너스 O2 마이너스의 결합차수와 자기적 성질을 나타낸 것이다 라고 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잘 알고 있는 대로 NO 플러스가 돼준다 라고 하게 되면 결합차수에도 나와 있지만 바로 원자과 전자 수합을 바탕으로 문제를 풀자라고 했을 때 원자과 전자 수합이 얼마가 되겠어요? 원자과 전자 수합은 5개, 6개, 11개에다가 바로 플러스가 양이온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덕분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가 줄어든 거니까 바로 10개가 되주면서 차수가 3차가 되어 있고 덕분에 우리는 그 전자 배치, 즉 그 전자 배치라고 하는 건 홈의 전자 배치를 얘기를 하는 거겠죠. 전자가 채워져 있는 에너지 준위가 가장 높은 오비탈은 시그마 EP 오비탈인데 여기 전자가 2개까지 채워져 있으므로 따라서 우리는 바로 자기적 성질은 반자기성이 돼주겠죠. 마찬가지로 CN-에 대한 부분도 같은 방식으로 접근이 가능한데요. CN- 같은 경우는 탄소가 4개, 그리고 질소가 5개, 마이너스 1가기 때문에 전자가 하나 더 얻은 게 되겠죠. 마찬가지로 똑같이 10개가 되기 때문에 차수는 같은 방식으로 3차가 돼주겠고 같은 전자 배치를 가지면서 반자기성이다 라고 얘기해주고 있는 거죠. O2- 같은 경우는 이미 다 써져 있으니까 그냥 보고 문제를 풀면 그만이긴 할 텐데 그래도 한 번 더 확인으로 얘기를 해보자 라고 한다면 원자과 전자수 합은 6개씩 바로 이원자 분자니까 2개가 되고 그리고 마이너스 1가가 되는 거니까 전자 하나 더 얻은 셈이 되겠죠. 합이 13개가 되기 때문에 3차에서부터 바로 차수가 얼마씩 0.5차씩 3번 빠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따라서 덕분에 우리가 1.5차다라고 하는 것과 동시에 바로 홀전자가 하나 존재를 할 텐데 그건 파이피스타의 전자가 3개까지 채워져 있으므로 홀전자 하나 존재하다 보니까 상자기성이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이에 대한 내용으로 질문 주고 있는 것들이 기억, 니은, 디귿이 될 텐데 그 내용으로 확인해 보자라고 하면 기업번에서 가는 3차이다 맞는 말이고 나는 반자기성도 맞는 말이었고 O2-의 홀전자 개수는 앞서서의 호모의 전자 배치를 통해서도 알겠지만 바로 1개가 되겠죠. 따라서 기억, 니은, 디귿이 모두 다 맞더라. 따라서 우리는 바로 7번이라고 답을 해주면 되겠죠. 분자투합 문제는 워낙 간단하게 출제가 되는 거니까 어렵지 않았죠. 3번의 답은 7번이었고요. 우린 이어서 4번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4번, 5번 묶어서 같이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라고 되어 있고요. PT에서는 가끔 문제들마다 이렇게 두 문항이 묶여서 출제가 되는 경우들이 왕왕 있죠. 자, 그림 가완하는 실린더에 연결된 1리터 용기에 기체가 들어있는 것과 콕을 연 후에 평형에 도달한 것을 나타낸 것이다.
대략 예상은 되죠. 어떤 상황인지. 가에서는 기체 A가 10g으로 들어있고 나에서는 기체 B가 10g으로 동일한 질량으로 들어있는 것을 나타낸 것이다. A하고 B는 단원자 분자 이상기체이며 분자량은 B가 A의 2배다라고 줬으니까 분자량도 나와 있고 질량도 나와 있으니 우리는 몰수 관계를 따져볼 수가 있게 되겠죠. 자, 그리고 온도는 25도씨로 일정하고 외부 압력은 1기압이다라고 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문제에 대한 상황들을 우리가 먼저 좀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을 텐데요. 제일 먼저는 위에서 언급을 해주고 있었던 것처럼 A하고 B는 서로 동일한 질량이고요. 몰 질량에 대한 부분이 서로 차이가 난다라고 제시해주고 있었던 거잖아요. 자, 몰 질량에 대한 부분을 좀 써보도록 하자. 어차피 질량에 대한 부분은 우리한테 서로 같다라고 얘기해주고 있었는데 알고 있는 대로 우리는 몰 질량에 대한 정보를 정리해놓고 나면 그 부분은 바로 몰수하고 몰 질량의 곱이 곧 우리는 질량과 같다라고 하는 비례 관계를 가지고 몰수 관계를 우리가 찾아낼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거예요. 몰 질량을 보게 되면 B가 A의 2배다라고 했던 거니까 A에 해당되는 몰 질량을 1로 둔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우리는 B는 몰 질량이 2로 볼 수 있겠지라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질량이 서로 동일한 거니까 따라서 몰수 관계는 반대로 우리가 2대 1이라고 볼 수 있겠구나가 가능하겠죠. 자, 그리고 온도는 일정하다라고 얘기했으니까 일단 온도는 변수가 안 되겠고요. 근데 화학 문제 대부분이 그렇지만 온도는 늘 일정하게 보통 주는 편이죠. 온도가 크게 다를 일은 없겠다라고 하는 것이고 다만 용기 안의 기체 압력에 대한 부분들은 좀 차이가 날 수가 있겠죠. 콕을 열기 이전의 상황에서는 우리가 서로 부피도 동일한 상황이었어요. 온도도 같고 부피도 같은 거죠. 그러면 그때는 압력에 대한 관계는 결국 몰수 관계로 얘기할 수가 있게 되겠죠. 자, 따라서 우리가 몰수가 2대1의 비율이었기 때문에 그러면 콕을 열기 이전에 압력에 대한 비율 관계라고 한다면 그 압력은 우리가 똑같이 2대 1이구나 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고요. 자, 그리고 콕을 열고 난 이후에는 뭐가 달라졌겠니? 라고 하는 건데 등원 조건은 똑같아요. 대신 우리가 이번에는 같아진 조건이다 라고 하는 것들이 바로 압력이 서로 동일해진 게 되겠죠. 피스톤을 사이에 두고 우리가 외부 압력과 기체 압력은 서로 동일한 거니까 A도 B도 모두가 다 1기압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쉽게 알아볼 수 있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덕분에 우리가 서로 차이가 나는 변수 관계들은 뭐가 있겠니? 라고 하는 건 결국 몰수비만큼 부피도 차이가 나겠구나 라고 하는 게 되겠죠. 자, 따라서 우리가 A하고 B에 대한 바로 부피의 비라고 하게 되면 그 부피의 비라고 하는 것은 몇 대 몇이 될까라고 했을 때 그건 바로 2대 1이 되겠지라고 하는 거죠. 자, 이 정도 우리가 비율관계 찾아왔다라고 한다면 이제 이 내용들 가지고 문제를 풀어가면 되겠지라고 하는 거죠. 자, 4번 문제부터 하나씩 먼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4번 문제에서는 기체 분자 운동론에 관련된 관점에서 A와 B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주어져 있는데 자, 이렇게 질문 주게 되면 이제 최근에는 되도록이면 운동론이라고 언급을 해주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 에너지에 관련된 쪽으로만 주로 문제를 물어보겠지만 뭐 과거다 보니까 꼭 그렇게 제한된 형태로만 질문 주진 않아요. 그 1번을 보게 되면 금방 티가 나는 거죠. 콕을 열기 전에 기체 압력은 하고 물었던 이 내용은 사실 거의 상태론에 가깝죠. 어쨌든 A가 B의 2배가 되는 게 맞는 거니? 라고 했는데 그 부분은 이미 우리가 먼저 확인을 했던 내용이었죠. 따라서 1번의 선택지는 맞다라고 해주면 되겠죠. 바로 A가 B의 2배가 되더라 맞는 말. 2번에서는 콕을 열기 전에 분자의 평균 속력은 A가 B의 2배가 되는 게 맞느냐라고 했는데 우리는 잘 알고 있는 대로 평균 속력에 대한 변수다라고 하게 되면 뭐가 되겠어요? 온도의 비례가 되고 몰 질량에는 루트의 반비례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실상 콕을 열기 이전과 콕을 열고 난 이유나 이런 부분들은 전혀 달라질 것들은 없었어요. 위에다 간단하게 표시를 해보자라고 한다면 2번에서 언급을 하고 있었던 것처럼 만약에 우리한테 다음과 같이 평균 속력을 물어봤다라고 했을 때는 진짜로 풀어주자라고 하는 게 아니고요. 그 등식 관계로 풀 필요도 없겠고요. 우리한테 필요했던 내용만, 즉 변수 차이 나는 것들만 따져주면 그만이겠지라고 하는 거죠. 늘 평균 속력을 비교할 수가 있을 텐데요. 평균 속력은 바로 몰 질량의 루트의 반비례가 되더라라고 하는 거니까 몰 질량이 B가 1대 2였어요. 그럼 서로 반비례가 되므로 서로 반대쪽 위치로 즉 2대 1로 먼저 갖다 놓고요. 그리고 나서는 우리가 그게 루트의 비례인지 혹은 그냥 비례인지 이런 것들만 따져보면 되겠죠. 그러니까 루트의 반비례가 되는 것이므로 여기다 이제 루트만 씌워놓고 비율관계를 따져보면 되는데 그냥 2배다? 이런 거는 말이 안 맞겠죠. 따라서 B에다가 우리가 루트 2배만큼으로 얘기를 해줘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니까 따라서 2번이 틀렸다라고 풀어주면 되겠고요. 답은 2번이 되겠네요. 3번선을 가에서 콕을 열기 전과 열고 난 이후에 A의 평균도 에너지를 가지고 물어봤었는데 이 문제 어디에서도 평균운동 에너지에 대한 부분들은 달라질 것들이 전혀 없죠. 왜냐하면 평균운동 에너지라고 했던 부분은 바로 온도에만 비례가 되기 때문에 콕을 열고 난 이유가 됐건 혹은 콕을 열기 이전이 됐건 그게 A 기체가 됐건 B 기체가 됐건 아예 차이가 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4번선 콕을 연 이후에 평형에서 기체 압력은 모두가 다 일기압이 됐다. 네, 그 부분도 위에 그림에서 이미 먼저 확인했었고요. 맞아, 5번 밀도를 가지고 물어보고 있었는데 밀도라고 했던 부분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부피분의 질량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바로 V분의 M으로 얘기했을 때 일단은 먼저 질량이 10g으로 서로 같다라고 얘기했던 것이니 바로 다음과 같이 콕을 열고 난 이후에 밀도를 비교로 물어봤던 이유는 부피비를 따져볼 수 있었니? 라고 하는 걸 암시하고 있는 거죠. 따라서 부피의 비가 B에서가 1이고 우리가 A에서가 2였기 때문에 그러면 이 비율을 가지고 밀도라고 하는 건 반비례가 되는 거니까 뭐가 되겠어요? 그럼 B가 2가 되고 우리가 바로 A가 1이 되주므로 따라서 덕분에 A에다가 2배라고 하는 건 당연히 맞는 말이 되겠죠. 자, 지금처럼 여러분들이 당연히 2번이 답이었기 때문에 나머지들은 보지 않고 그냥 넘어갈 수도 있겠지만 반드시 어떻게 고쳐주면 맞게 고쳐줄 수 있는지 그리고 뭐 때문에 맞고 뭐 때문에 틀린지 이런 부분들을 명확하게 관계들을 따져가면서 문제를 풀어가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시간이 다소 좀 더 걸리더라고 하더라도 그런 것들이 자꾸 습관이 돼야지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때도 원활하게 더 풀어갈 수 있는 거예요. 자, 4번의 답은 2번이었고요. 위에 문제 상황에서 5번 문제까지 바로 살펴보도록 할게요. 5번 문제에서는 열 역학의 관점에서 이번에는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기억번 바로 볼게요. 가속콕을 열기 전과 열고 난 이후에 A의 내부 에너지를 가지고 물어봤는데 내부 에너지라고 하는 것은 어때요? 내부 에너지는 변수가 평균도 에너지에다가 몰수 하나가 더 붙는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몰수도 달라지는 게 없었고 온도도 달라지는 게 없으니까 당연히 같을 수밖에 없겠죠. 따라서 기억번은 맞다라고 풀어주면 되겠고 니은번에서는 기체가 한 1의 양을 가지고 물어봤어요. 우리 알고 있지만 1이다라고 하는 건 어때요? 1은 우리가 바로 마이너스 P 델타 V가 돼주겠고 부피가 늘어난 것만큼 걔가 주위로 1을 주게 되는 거니까 결국 여기서 변수가 될 부분은 바로 부피 변화가 돼주겠죠. 부피 변화가 어느 경우가 더 큰 거냐라고 했던 것. 부피가 왜 이래? 자, 바로 델타 V다라고 하는 것. 자, 따라서 부피 변화가 어제 더 큰 거니? 라고 하는 걸 가지고 물어봤던 거니까 그 부분은 자, 알고 있는 대로 가에서의 A하고 나에서의 B하고 비교를 해주게 되면 바로 가에서의 A가 나에서의 B보다도 부피 변화가 더 컸던 거잖아요. 따라서 덕분에 우리가 니은번도 맞다. 맞아요. 디귿번서는 걔의 엔트로피 증가량을 가지고 비교로 물어보고 있어요. 증가량이 가에서가 나에서보다 큰 게 맞느냐라고 했는데 이 부분도 당연히 맞겠죠. 왜냐면 우리가 엔트로피라고 하는 것의 변수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크게 두 가지예요. 다음같이 특히나 비반응계라고 했을 때 우리가 델타S의 변수가 될 수 있는 부분은 바로 온도하고 부피가 될 수 있었던 건데 문제에서는 이미 온도라고 하는 건 계속 일정하다고 줬으니까 이건 변수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부피가 누가 더 많이 바뀌는 거냐라고 하는 게 제일 중요했겠죠. 결국 부피가 많이 바뀌었다라고 하는 건 니은번에서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중복된 표현이 되는 것뿐이지라고 하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가에서의 A가 그리고 나에서의 B보다도 부피 변화 비율이 더 컸다라고 하는 것. 따라서 우리가 바로 디귿번도 맞더라. 따라서 답은 7번이라고 풀으시면 되겠죠. 간단했죠? 5번의 답은 7번이었었고요. 기체에 관련된 문제들은 결국 상태 변수에서 서로 동일한 조건의 변수가 뭐가 있었는지 그리고 서로 차이가 나는 변수는 어떤 게 있는지 이 부분만 먼저 명확하게 비율 관계를 따져놓고 나면 문제를 아주 쉽게 풀 수가 있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5번의 답은 7번이었고요. 우리는 이어서 6번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6번 문제 함께 풀어보도록 할게요. 그림은 350켈빈에서 콕으로 분리된 용기 가와나에 1.0 몰랄 농도 수산화소듐 수용액과 1.0 몰랄 농도 설탕 수용액이 각각 수증기와 평형 상태에 있는 것을 나타낸 것이다. 일단은 크게 두 가지 혹은 세 가지 정도 여러분들이 포인트를 짚어주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온도? 아니요. 온도는 일단은 기본적으로 늘 고정된 거 주니까 이건 크게 문제가 없어요. 콕? 아니요. 뭐 이런 부분도 나중에는 우리가 고민거리가 되긴 하겠지만 첫 번째는 바로 몰랄 농도입니다. 우리한테 몰랄 농도를 제시해서 보여준다 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무조건 누구만 먼저 생각해도 되겠냐? 바로 총괄성이죠. 이상형의 총괄성을 먼저 떠올려주면 되겠고 두 번째는 바로 다음 같은 수산화소듐이에요. 수산소듐은 잘 알고 있는 대로 우리가 수행상에서 이온화가 되죠. 그래서 반토프인자가 2가 될 수 있는 즉 전해질이다라고 하는 거고요. 왜냐하면 설탕이 같이 보여지고 있었거든요. 설탕은 비전해질의 대표적인 용질이 되겠죠. 따라서 우리한테는 반토프인자의 차이가 나는 것들을 가지고 물어볼 수 있겠구나. 그리고 세 번째는 바로 수증기와 폐원 상태에 놓여있는 징발 폐원 상태에 놓여있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해주고 있구나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들이 결국 문제로 물어볼 수 있는 포인트가 되겠구나. 자, 그럼 잘 생각해 보면 결국 양쪽의 차이가 나는 건 몰랄 농도는 동일하겠지만 반토프인자에서는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자, 그럼 반토프인자를 생각해 보자 라고 했을 때는 반토프인자는 어떨까? 반토프인자는 NaOH는 당연히 2예요. 따라서 일종의 2몰랄 농도가 되는 셈이 되겠고요.
토탈의 몰 수를 따져봤을 때. 그리고 설탕은 반토분자 1인 거니까 그냥 1몰 농도. 이를테면 그냥 1몰만큼 있다라고 그냥 보면 되겠죠. 용질의 몰수가 상대적으로 많다라고 하는 건 뭐가 되겠어요? 증기압을 서로 비교해 줬을 때 용액의 증기압이 가에서랑 나에서랑 차이가 날 수밖에 없겠구나라고 하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용액의 증기압을 따져보게 되면 그러면 어느 쪽이 우리가 바로 더 높을까, 어느 쪽이 더 낮을까라고 했을 때는 바로 용액에 대한 증기압이 더 높은 쪽은 오른쪽의 나수용액이 더 높겠죠. 왜냐면 용질의 몰수가 더 많다라고 하는 건 그만큼 증기압 내림이 더 큰 거니까요. 그래서 이 정도 내용을 파악을 하고 문제로 일단은 넘어가주면 되겠지라고 하는 거죠. 자, 기업법부터 하나씩 보면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일단 첫 번째는 어느 점이었어요. 앞서도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는 반토프인자가 어느 쪽이 더 크더라. 바로 왼쪽에 있었던 가수용 쪽이 더 커요. 그 얘기는 우리한테 다음같이 어느 점 혹은 어느 점 내림 비교에 해당되는 것도 당연히 쉽게 문제를 풀어갈 수가 있게 되겠죠. 따라서 기업번에서는 다음같이 우리가 반토프인자를 고려해주게 되면 어느 쪽에 해당되는 게 증기압 내림 혹은 우리가 바로 어느 점 내림과 같이 변화를 따져주게 되면 몰수가 더 많은 쪽이 더 크게 변화가 생길 수밖에 없겠고 더 많이 내려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어느 점은 우리가 어느 쪽이 더 낫겠니? 라고 했을 때는 내림이 더 큰 거니까요. 그래서 달라진 어느 점은 우리가 바로 가에서가 나에서보다 더 낫다. 이렇게 가져와야 되겠죠. 따라서 가가 나보다 낫다라고 했으니까 기업번은 맞다. 니은번에서는 바로 수증기압을 가지고 이미 물어봤었네요. 위에다가 이미 표시를 해줬던 내용이 되는 거니까 니은번 쉽게 비교가 됐겠죠. 바로 니은번에서도 그럼 맞다. 수증기압은 나가 가보다 높다. 마지막 디귿번이 관건이었겠죠. 등원에서 콕을 열어두게 되면 NaOH 수용액의 농도는 감소가 되는 거니? 라고 했어요. 자, 디귿번에 해당되는 부분을 위에다 좀 표시를 써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는 이미 알고 있었던 대로 왼쪽의 증기압이 더 상대적으로 낮아요. 낮다는 얘기는 증발되는 것과 우리가 바로 응축되는 걸 가지고 따져줬을 때 그만큼 양들이 작다라고 보시면 돼요. 반대로 오른쪽에서는 농도가 낮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그만큼 증발도 더 많이 이루어지게 되고요. 그래서 증발도 더 많이 이루어지게 되겠고 그리고 그만큼 응축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었던 거죠. 자, 이 부분이 왜 중요한 거니? 라고 하게 되면 우리 코 열어주게 되면 그러면 상대적으로 왼쪽에서의 바로 가수의 입장에서는 NaOH만 녹아져 있던 수액 상태가 아니라 위에 콕이 열려지기 때문에 오른쪽과 같이 수증기가 많은 게 같이 뒤섞인다는 거예요. 그럼 그 기준에서 보자라고 하게 되면 바로 응축되는 속도가 상당히 커지게 된다는 거죠. 그럼 용매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왼쪽에서 가에서는 어떤 일이 더 우세하게 일어나겠니라고 하면 증발보다는 우리가 응축이 더 우세하게 일어나게 돼요. 반대로 오른쪽의 나수행 입장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겠니라고 하면 증발되는 것과 응축되는 게 있을 텐데 그때 왼쪽에 있는 응축 속도를 같이 놓고 비교해보자라고 하게 되면 왼쪽에 있는 응축 속도를 바탕으로 봤을 때는 증발되는 것보다는 응축되는 게 양이 적어버린 셈이 돼요. 그러니까 덕분에 우리가 오른쪽에서는 어떤 일이 우세하게 벌어질까라고 하면 우리가 오른쪽에서는 증발이 더 우세하게 벌어지겠지라고 하는 거죠. 덕분에 증발이 더 우세해지고 왼쪽에서는 응축이 더 우세해진다는 얘기는 그만큼 농도는 왼쪽에서 가에서는 떨어지는 거고요. 오른쪽에 나에서는 농도가 증가될 수밖에 없겠지라고 하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디귿번은 맞다라고 봐주면 되겠죠. 왜 용매의 응축이 더 늘어나게 되는 거예요? 농도는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자, 따라서 기억, 니은, 디귿이 모두 맞는 거니까 답은 7번이라고 하시면 되고요. 어떤가요? 피트 문제는 뭔가 계산이 좀 더 많을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것보다는 지금처럼 추론으로 더 많은 내용들을 묻고 있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문제 상황을 먼저 제대로 파악을 해놓고 질문 나올 수 있는 방향을 먼저 예상해놓고 문제로 접근하기를 당부드린다라고 하는 겁니다. 6번의 답은 7번이었었고요. 우리는 이어서 7번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7번 문제 함께 풀어보도록 할게요. 다음은 기체 A와 B가 반응하여 기체 C를 생성하는 균형합 방식이고 근데 B에 대한 개수는 균형이 안 잡혀 있는 거네요. 이거 알아내라고 질문 주고 있겠죠. 25도씨에서의 평형상수이다 라고 제시해주고 있어요. 이 표는 25도씨 하원장치에 있는 일정 부피에 밀폐된 용기 1, 2에서 각 기체의 평형 농도를 나타낸 것이다 라고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우리한테는 평형 농도가 주어져 있고 평형 상수가 있으니까 각각을 집어넣어주게 되면 우리가 평형 상수하고 일치하는 과정에서 x값을 일단은 먼저 찾아줄 수가 있게 되겠죠. 일단 용기 1에서는 평형 상태 농도들이 다 제시가 되어 있었으니까 그를 바탕으로 해서 평형 상수식을 먼저 작성해 보도록 할게요. 평형 상수식에 맞게 우리가 그대로 대입해보자 라고 한다면 평형 상수 20은 다음같이 쓸 수가 있겠죠. A의 농도는 0.5몰 농도로 제시가 되어 있었고요. B의 농도는 0.2몰 농도로 제시가 되어 있었고 개수가 X예요. 그리고 바로 C는 0.3몰 농도로 제시가 되어 있고 개수가 1이었죠.
자, 따라서 우리가 C하고 바로 A에 해당되는 농도를 위아래 약분하게 되면 5분의 4가 될 건데, 반대쪽으로 이항시켜주게 되면 우리가 바로 25가 될 거예요. 4가 서로 지워지고, 그리고 그게 0.2의 X 지수분의 1이 되겠죠. 그럼 이 계산을 통해서 우리는 X값은 쉽게 계산이 가능할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X값은 얼마? 2라고 하는 것을 쉽게 우리가 알아낼 수가 있게 되겠고요. 뭐 어쨌든 지수가 2라고 하는 걸 찾아줬으니까 그러면 나머지 C에 해당되는 농도, 즉 용기2에서의 바로 평형 상태 C의 농도도 쉽게 알아낼 수가 있게 되겠죠. 그러면 이 해당되는 값은 다음과 같이 또 쓸 수도 있겠네요. 그럼 평형 상수식 한 번 더 써보자라고 한다면, 그럼 이번에는 우리가 바로 B에 대한 개수 이제 알고 있는 거니까 A에 해당되는 농도는 0.4고요. 그 C에 해당되는 농도는 모르니까 가라고 하는 것으로 주어져 있었고요. 그리고 B에 대한 농도는 0.1에 우리가 바로 이제는 제곱으로 넣어주면 그만이겠죠. 따라서 분모했던 값을 그대로 좌변을 이항시켜주게 되면 20 곱하기 0.4 곱하기 0.01 정도가 될 거예요. 따라서 20과 0.4의 곱으로부터는 8로 바꿔주면 되는 거니까 가 해당되는 값은 0.08 정도로 쉽게 얻어낼 수가 있게 되겠네요. 계산이 어려운 건 아니었던 거죠. 자, 그리고 일단은 문제에서 먼저 조건으로 제시해주고 있던 부분 가운데 특징적인 건 바로 온도가 일정하다라고 했던 부분과 그리고 일정 부피 조건이다라고 하는 걸 강조로 써주고 있었어요. 자, 이에 대한 내용들을 가지고 어떤 내용들을 더 추가로 물어보게 되는지 나머지는 내용의 문제 풀면서 같이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물론 반응열이 다음과 같이 발열받다라고 하는 것도 꼭 체크하고 넘어가야 되겠죠. 자, 1번에서부터 하나씩 보자라고 하게 되면 X값은 1이 되는 게 맞았니? 라고 하는데 1은 아니었죠. X는 2였고요. 가는 0.8이 아니라 0.08이었고요. 그리고 나면 나머지들은 평형 이동에 대한 것들을 가지고 질문 주고 있었네요. 그쵸? 자, 따라서 우리가 바로 가 해당되는 값 제대로 써놓고요. 자, 3번에서는 용기 1에서 헬륨 기체를 첨가해도 평형은 이동되지 않는다라고 제시해주고 있어요. 헬륨 첨가를 하더라도 그 조건의 변화로부터 다음같이 우리가 보통 조건의 변화를 주게 되면 평형 이동을 따져보기 마련인 건데 우리가 다음같이 바로 일정 부피 조건이다라고 얘기해 줬을 때는 아무리 비활성 기체를 첨가한다라고 하더라도 어떤 것에 대한 변화가 없느냐라고 하는 게 중요하죠. 바로 Q값의 변화가 없어요. 바로 Q값이 동일하게 평형상수랑 같은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따라서 평형 이동이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맞는 말이 되겠죠. 옳은 걸 골라줘라라고 했던 거니까 답은 그러면 바로 3번이라고 풀어주면 되겠네요. 4번선 용기2에서 기체 B를 첨가하게 되면 이라고 했었고요. 기체 B라고 했던 것은 다름이 아니라 조건의 변화로서 반응물을 첨가해 준 거였어요. 그 반응물의 양을 증가시켜 준다라고 하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어떤 변화가 생기겠니? 라고 했을 때는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Q값이 작아지게 된 거잖아요. Q값이 달라진 Q값이 평형상수보다 작도록 만들어준 것이고 덕분에 그래서 우리는 평형이동 어느 쪽으로 일어나겠니? 라고 하면 정반응이 유사하게 진행이 되줘서 다시 평형상수랑 동일해질 때까지 정반응이 유사하게 진행되겠지라고 하는 거죠. 따라서 4번도 틀렸고요. 5번에서 온도를 증가시켜주게 되면 평형상수가 증가할 거냐? 이 경우도 마찬가지죠. 조건의 변화를 통해서 평형 이동을 따져볼 때 우리가 반드시 참고해줘야 되는 것 중 하나는 온도를 증가시켜 준다라고 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 그건 바로 역반응이 진행돼주겠지라고 하는 거죠. 그 이유는 정반응이 발열반응이기 때문에 평형상수가 작아진다라고 하는 거였어요. 따라서 우리가 정반응이 발열반응이었다라고 하는 걸 바탕으로 판단해주면 되겠다. 따라서 답은 3번이었다라고 쉽게 풀어줄 수가 있겠죠. 7번의 답은 3번이었고요. 다른 내용들은 더 강조를 될 건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우린 이어서 8번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8번 문제 함께 풀어보도록 할게요. 다음은 아세트산 수용에서의 해리 반응식과 25도씨에서의 pK 값을 나타낸 것이다 라고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서로 다른 두 용액을 혼합을 할 때 pH 4.8인 아세트산염 완충 용액이 되는 경우만 보기에서 임대로 고른 것은 이라고 질문 주고 있고요. 이 혼합 수액의 온도는 25도씨로 일정하다라고 하는 것도 강조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한테는 어쨌든 다음같이 pH가 4.8인 즉 약산과 그의 짜겸기의 농도와 서로 동일할 수 있는 완충액을 찾아주란 의미가 되겠죠. 너무 화학식이 기니까요. 늘 수업시간에 당부드린 것처럼 약산 혹은 어쨌든 산은 HA로 그에 대한 짜겸기는 A-라고 약식으로 쓰고 문제를 풀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아래쪽에 주어져 있는 기억, 니은, 디귿에 해당되는 바로 혼합물에 해당되는 농도들만 잘 파악을 해주면 그만이겠죠. 자, 해당되는 내용들을 가지고 보니까 각각 부피들이 50ml, 25ml로 부피들은 다 동일한 방식으로 혼합해주고 있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우리는 몰수비의 관계들만 정리로 써보면 금방 문제를 풀 수 있겠지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HA 약산하고 그리고 그에 대한 짜감기에 해당되는 비율들이 어떻게 혼합이 되는지 이에 대해서 우리가 그러면 강산을 가지고 넣어주고 있었던 건지 혹은 강염계를 가지고 혼합을 하고 있었던 건지 혹은 약산과 그 짜감기만 가지고 그냥 혼합을 했던 건지 이 상황들에 맞게 한번 작성해 보도록 할게요. 기업번선은 0.2몰 농도의 CH3CONA 즉 아세트산 이온을 우리가 0.2몰 농도의 50ml가 되는 거니까 10ml를 넣어주게 된 거겠죠. 단위는 다 밀리몰 단위라고 생각을 하고 단위 안 쓰도록 할게요. 그럼 우리한테는 약 염기를 10ml를 먼저 넣어주는 것으로 시작을 하고 있어요. 자, 그랬을 때 그 뒤에는 0.2몰 농도의 HCl 25ml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몰농도하고 부피의 곱으로부터 보면 바로 우리는 5ml몰에 해당되는 강산을 같이 혼합해줬구나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그러면 기업번선은 바로 강산을 약염기랑 5ml몰로 혼합을 해준 거예요. 둘은 서로가 짝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짝관계가 아닌 것은 바로 100%다 반응한다는 거죠. 한계 반응물만큼은. 따라서 우리가 5ml몰만큼을 반응을 하게 되면 바로 약염기는 그냥 짝산으로 강산 넣어준 것만큼이 바뀌어지게 되겠죠. 따라서 남은 양은 5ml몰이 남게 되겠고 바로 넣어준 것만큼은 약산으로 바뀌겠고 따라서 둘에 대한 양이 5ml몰로 서로 동일하기 때문에 기업번은 맞다라고 풀어주면 되겠고요. 니은번도 같은 방식으로 읽어주면 될 거예요. 워낙 양은 동일하게 다 넣어줬기 때문에 금방 보이게 될 겁니다. 약산은 그럼 반대로 이번엔 약산을 10ml몰로 그리고 강염기를 5ml몰로 넣어준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그럼 마찬가지가 되겠죠. 강염기가 약산과 반응을 해줘서 한계 반응물만큼 작용해 주는 거니까 넣어준 것만큼은 그의 짝염기로 바뀌어지게 되겠고 쪼는 것만큼은 그대로 반응해서 남게 되겠지라고 하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니은번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완충이 가능하겠다. 자, 문제는 디귿번이 될 텐데요. 0.2몰 농도의 CH3COH 아세트산은 동일하게 10ml몰을 넣어주고 있어요. 자, 문제가 될 건 뭐냐면 바로 그 뒤에 암모늄 바로 우리가 NH4Cl이라고 하는 염암모늄을 우리한테 바로 5ml몰 넣어주겠다고 한 거예요. 근데 이 경우라고 한다면 잘 알고 있지만 NH4 플러스하고 일단 Cl-로 100% 해리가 되는 것을 먼저 생각해 줘야 되겠고요. 왜냐면 암모늄 이온은 일단은 100% 해리예요. 그리고 그 암모늄 이온이라고 하는 건 일종의 하나의 약산이에요. 그러니까 이 경우라고 한다면 약염기와 혼합이 돼주는 게 아니고요. 5ml몰이 혼합이 돼준 건데 그 5ml몰이 또 다른 약산을 가지고 혼합을 해주고 있었기 때문에 이건 전혀 완충효과는 상관이 없겠죠. 따라서 디귿번은 틀렸다라고 해줘야 되겠죠. 자, 따라서 바로 기업번, 니은번만 완충이 되는 거니까 답은 4번이라고 해주시면 되겠네요. 간단했죠? 8번의 답은 4번이라고 하는 거고요. 9번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9번 문제 함께 풀어보도록 할게요. 다음은 황산수액의 단계적 해리 반응식과 25도씨에서의 pK 값이고 표는 혼합수액 가에서 다의 성분을 나타낸 것이다라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잘 알고 있는 대로 황산은 강산이죠. 강산이기 때문에 첫 번째 산해리에 해당되는 부분은 양방향살표가 아닌 단일 방향 쪽으로 즉 비각 반응처럼 한쪽 방향으로만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워낙 강산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산해리는 다소 어쨌든 약하기 때문에 pK 값이 1.9로 즉 산해리 상수를 보자라고 하면 약 10의 마이너스 2제곱 정도로 약간은 약한 산이다라고 하는 걸 제시해주고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아주 약한 것만은 아니겠고요. 자, 그리고 수액의 성분으로서는 가나다를 가지고 보여주고 있었는데 이 경우에는 보니까 바로 황산에 해당되는 부분은 0.1몰 농도로 10ml로 다 동일하고요. 그리고 혼합을 해주고 있었던 물질에 대한 부분들은 농도가 서로 약간 다르기도 하고 다만 부피는 다 동일하게 넣어주고 있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랬을 때 지문에서는 25도씨의 혼합 수용에서 HSO4-라고 하는 이 화학종의 몰농도를 서로 비교한 것으로 옳은 것은 하고 질문 주고 있어요. 즉 이를테면 이렇게 혼합을 해준 덕분에 정반이 더 우세하게 진행될 건지 아니면 상대적 역반이 더 우세하게 진행될 건지 아니면 혼합해주더라도 별 상관은 없을 건지 이런 정도로 질문 주고 있구나 라고 하는 걸 우리는 금방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그럼 가서 보게 되면 가 같은 경우는 어때요? 가는 우리한테 지금 혼합을 해주긴 하는데 사실상 소듐 양이온이라든지 혹은 염화이온이라든지 이런 이온들은 우리가 모두가 다 바로 구경꾼 이온들이죠. 산염기 반응에 있어서의 구경꾼 이온들은 넣어주나 마나 의미가 없기 때문에 우리한테는 단지 부피가 2배로 늘어나는 것 외에는 크게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일단은 우리가 100% 산해리가 되는 H2SO4였기 때문에 100% 산해리를 고려해 주되 부피가 2배로 늘어나는 것까지만 같이 고려해 주면 그만이겠구나 라고 하는 거죠. 따라서 0.1몰 농도에서 부피가 2배로 늘어나게 되는 거니까 그럼 다음과 같이 우리는 해당되는 질문으로 물어보고 있었던 HSO4-라고 했었던 바로 중간형에 해당되는 그 농도라고 하는 것은
0.1몰 농도로 100% 해리가 돼서 존재를 하고 그에 대해서 부피가 2배로 늘어났으니까 일단은 절반으로 줄어들고요. 그리고 어쨌든 산해리 상수가 10의 2제곱이에요. 그러면 약간의 산해리가 더 진행되기는 하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 농도보다는 살짝 줄어들긴 하겠구나 라고 생각해 둘 수 있을 거예요. 뭐 때문에 그렇더라? 산해리 상수가 아주 작은 건 아니기 때문에 그렇더라 라고 하는 거였어요. 자, 이런 기준에서 나라고 하는 수액을 가지고 보게 되면 이번에는 0.01몰 농도의 BaCl2예요. 이 경우도 크게 상관이 없는 듯 보여지죠. 왜냐라고 하게 되면 바로 바르미가 양이온 그리고 Cl-1가짜리 음이온 2개. 그런데 문제는 Cl-1가짜리 음이온 2개는 분명히 구경꾼 이온이에요. 얘는 크게 무리가 없어요. 우리가 읽어줬는데 무리가 없는데 바로 바르미가 양이온을 무시한 건 그건 안 되겠지라고 하는 거죠. 아래쪽에 힌트로도 보여주고 있지만 우리는 암기를 하고 있기도 해야 됩니다. 즉 다시 해서 다음 같은 바로 BA 플러스 양이온이 첨가가 돼주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니? 라고 했을 때 다음같이 SO4 2-로 해리가 된 바로 이온, 황산이온과 결합을 해줘서 어떤 일이 벌어질 거야 라고 하면 침전이 만들어질 거야 라고 하는 거죠. 따라서 우리는 BaSO4라고 하게 되는 침전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침전이 만들어진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그러면 평형 상태에 도달해 있었던 SO4 2-의 농도가 줄어든다는 얘기가 돼주겠고요. 그 줄어들게 되는 조건의 변화 덕분에 우리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라고 하면 바로 정반응이 더 우세하게 진행돼주겠지라고 하는 거죠. 정말 더 우세하게 진행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HSO4-라고 하는 화학종의 농도가 더 감소가 될 수밖에 없겠지라고 하는 거죠. 일단 기본적으로는 가에서 봤던 것처럼 그 농도라고 하는 것들이 부피가 2배로 늘었기 때문에 그리고 산해리 상수를 통해서 우리가 일정 부분 조금은 줄어든다라고 한 평형상태 농도도 예측할 수 있었겠지만 앞서 언급을 했던 것처럼 침전을 통해서 정반응이 더 우세하게 진행되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질 거라고 하면 그 해당되는 농도는 더 줄어들어서 평형상태에 도달하겠구나라고 하는 거죠. 따라서 나에서보다는 가에서가 농도가 더 높다라고 얘기해 줄 수 있어야 되겠고요. 마지막 다에서는 어땠어? 라고 하면 다에서는 다음같이 구리가 양이온도 있겠고 그리고 SO4 2- 음이온도 있을 텐데 구리가 양이온은 딱히 여기서 반응을 뭔가 할 것들은 눈에 띄게 보이는 건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될 것 같고요. 다만 문제가 되는 건 바로 SO4 2-가 되겠죠. 그 이유인즉슨 잘 알고 있겠지만 SO4 2-는 동일하게 어떤 역할이 가능하겠니라고 하면 바로 공통이온으로 작용이 가능하겠죠. HSO4-가 해리가 되면서 우리는 H+하고 SO4 2-로 해리가 되어야 되는데 다음같이 SO4 2-가 다에서는 용액 다에서는 공통이온으로 농도가 높아지게 되는 상황으로 혼합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덕분에 우리는 다음 같은 조건의 변화가 되면 우리는 따라서 역반응이 더 우세하게 진행될 수밖에 없겠죠. 따라서 덕분에 우리는 HSO4-의 농도가 거꾸로 증가될 수밖에 없겠다. 자, 따라서 위에서 비교했던 것과는 다르게 0.1몰 농도에서 부피가 2배로 늘어나고 산해리 상수 덕분에 약간은 줄어들어서 평형 상태에 도달했을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이 농도는 다음 같은 공통인 효과에 의해서 바로 거꾸로 옆방에서 진행되는 거니까 증가가 돼주겠지라고 하는 거라서 다에서 농도가 제일 낮다라고 볼 수밖에 없겠네요. 그러면 자, 따라서 우리는 각각에 해당되는 화학종의 농도들을 가지고 비교해 줬을 때 가장 농도가 낮다라고 하는 건 나가 되겠고요. 가장 농도가 높다라고 할 수 있는 HSO4-는 다가 돼주겠구나라고 하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농도를 서로 대소관계로 비교해보자라고 준 거니까 답은 몇 번으로 가야 될까라고 하면 답은 바로 4번으로 가야 되겠지라고 하는 거죠. 다에서가 가장 높고 나에서가 가장 낮다라고 하는 것. 자, 이 문제는 우리한테 마치 산염기 문제를 가지고 보여주고 있는 싶지만 사실 산염기 문제라기보다는 바로 화학 평형을 통해서 평형 이동에 대한 르샤텔의 원리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묻고 있습니다. 만약 그게 빠르게 잘 안 보였다라고 한다면 그런 부분들 그리고 또 부피가 늘어서 농도가 반으로 줄었다라고 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꼼꼼하게 반드시 꼭 확인하시면서 문제를 푸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9번의 답은 4번이었고요. 우리는 이어서 10번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10번 문제 함께 풀어보도록 할게요. 그림은 포도당과 관련된 물질의 엔탈피 관계를 나타낸 것이다 라고 제시를 하고 있고요. 이런 에너지 준위 도표에서는 위로 지금 엔탈피가 증가될수록 우리가 바로 에너지 준위가 증가하는 거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게 되면 그럼 윗방향으로 올라가는 화살표는 휘발 반응이고 아래 방향으로 내려가게 되는 것은 발열 반응이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주게 되는데 이 문제에서의 지금 에너지 도표를 보게 되면 위에서부터 아래로 쭉 내려와서 도달하게 되는 것이 바로 2번, 3번이 있겠고요. 그리고 1번, 5번도 있어요. 근데 재밌게도 결과적으로는 시작을 해서 어디에 도달하는 걸 보여주고 있었니? 라고 하는 건데요. 출발은 우리가 모두가 다 동일한 원소 상태로부터 출발하게 되는 화살표의 시작점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이 원소 상태로부터 시작을 하고요. 그 시작된 상태로부터 어디 가서 끝나는 거니? 라고 하는 걸 보게 되면 동일하게 끝나게 되는 지점은 6개의 수증기와 6개의 CO2가 만들어지게 되는 결과에 도달한 걸 볼 수가 있어요. 일종 연소가 돼서 도달하게 되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셈이 되겠죠. 그러면 1번과 5번을 더해준 것은 2번, 3번, 4번을 더해준 것과 같다라고 하는 헬셀 법칙이 일단 기본적으로 성립이 되겠고, 나머지들에 대한 각각 1번, 2번, 3번, 4번, 5번에 대한 내용들은 문제를 보고 매칭시켜가면서 문제를 푸시는 게 가장 좋은 풀이 방법이 될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기본적인 내용들을 파악을 했다면 바로 문제를 보고 풀어가 보도록 할게요. 기업반서는 포도당의 표준 생산 엔탈피는 델타에서도 1이 되는 게 맞느냐? 라고 질문 주고 있었는데요. 앞서서 시작할 때도 읽어보면서 강조를 드린 것처럼 우리는 가장 위에 있었던 시작 부분이 모두가 다 원소 상태로부터 시작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었던 거고요. 그리고 기업반서에 대한 질문처럼 델타에서도 1이 우리가 바로 포도당 1몰이 만들어질 때가 맞느냐라고 질문 주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포도당 1몰이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원소로부터 만들어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해당되는 반응 엔탈피가 바로 표준 생산 엔탈피라고 하는 것은 맞는 말이 돼주겠죠. 그래서 포도당이 우리가 어떤 상태, 실제 물질 상태라고 하는 것까지도 같이 확인하는 건 필요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업번은 맞는 말이 돼주겠고요. 왔다 갔다 해서 미안한데 문제 좀 그림이 좀 긴 거죠. 니은번 다시 내려서 보도록 할게요. 니은번에서는 물의 표준 증발 엔탈피를 델타에서도 4로 비교를 해서 물어보고 있어요. 자, 니은번을 가서 살펴보자라고 해보면 그럼 니은번에서는 델타에서도 4가 될 건데 이 해당되는 반응 엔탈피는 어떤 의미였니? 라고 하는 게 보니까 바로 6개의 물이 그 결과로서 누구로 바뀌어 있어? 라고 하면 6개의 수증기로 바뀌어져 있어 라고 하는 걸 보여주고 있죠. 왜냐하면 반응 전과 반응 후로서 6개의 CO2는 서로 동일하게 들어있었기 때문에 이건 의미가 없는 거죠. 하지만 여기서 바뀌어져 있는 건 바로 증발 엔탈피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물 분자 1몰이 아니라 물 분자 몇 개가 바뀐 거야 라고 하면 6몰이 바뀌게 된 거잖아요. 따라서 우리한테는 델타에서도 4라고 얘기를 한다면 그 반응 엔탈피는 다름이 아니라 6배의 증발 엔탈피라고 얘기를 해줬어야 되겠지라고 하는 거죠. 따라서 다음과 같이 말을 해줬어야 되겠다. 따라서 니은번은 틀렸다라고 해줘야 되겠네요. 마지막 디귿번 델타-H5에 해당되는 값을 1번, 2번, 3번, 4번으로 표현으로 나타내주고 있는데요. 이 부분이 가장 먼저 문제에서 우리가 파악을 했던 부분이 되기도 하겠죠. 즉 헬셀 법칙을 활용해 보게 된다면 그럼 우리는 델타-H1과 그리고 바로 델타-H5를 더해줬던 그 결과라고 했던 것이 어떤 것들랑 같으니라고 하면 시작과 끝이 동일하면 결과도 같다라고 했던 거니까요. 바로 2번, 3번, 4번을 더해준 결과랑 같았던 거지라고 하는 것을 연두색으로 표시하면서 우리가 읽어봤었어요. 시작할 때.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한테 질문은 델타에서도 5를 그러면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질문 준 거죠. 그럼 반대쪽 이항만 시켜주면 되기 때문에 부호가 전부 다 반대로 붙여주면 되겠죠. 마이너스 붙여주면 되겠고 그리고 플러스로 바꿔주면 되겠고 플러스 바꿔주고 플러스 바꿔주면 되겠죠. 즉 헬셀 법칙을 가지고 물어본 거니까 디귿번 틀린 게 될 거예요. 나서 답은 기업번 1번만 맞는 것이므로 답은 1번이라고 풀으시면 되겠죠. 사실 이런 문제들은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때 결코 오래 시간을 잡아먹으시면 안 되겠고요. 문제에서 선택지를 보시고 그 다음에 에너지 도표로 끌고 가서 그 말이 맞는지를 확인하면서 문제를 풀어가시는 게 가장 빠른 풀이가 될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10번의 답은 1번이었고요. 우리는 이어서 11번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11번 문제 함께 풀어보도록 할게요. 다음은 금속이온과 1대1로 반응하는 EDTA를 사용하여 수용액에 포함된 마그네슘이가 양이온과 칼슘이가 양이온의 농도를 알아보는 실험이다라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실험이다라고 얘기했고요. 그리고 실험 과정이 주어져 있고요. 그러면 각각 해당되는 화학종의 농도를 구하라는 게 목적이 되는 거니까 그 목적에 맞게 풀기 위해서라면 우리는 각각의 농도들을 미지농도, 미지실의 농도가 되는 거니까 하나는 X몰 농도로 다른 하나는 Y몰 농도라고 지칭을 해놓고 문제를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실험 과정 1번에서는 마그네슘 플러스하고 칼슘 플러스가 각각 그 농도가 1 곱하기 C-4제곱 몰농도 이하인 시료 수용액 A를 삼각 플러스 가와나에 각각 100ml씩 넣는다라고 얘기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 용기를 준비해 놓고 실험하겠다라고 하는 걸 제시해주고 있죠. 그럼 약간 그럴싸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수액상에 우리가 미지수가 두 종류가 있으니까. 자, 이번에서는 완충액으로 이용해서 pH를 가의 수액은 10으로, 나의 수액은 pH를 13으로 조절한다라고 얘기해주고 있네요. 즉, 가에서는 염계 농도가 다소 낮은 편이고요. 나에서는 염계 농도가 다소 높은 편이죠. 특히나 OH-의 농도는 꽤 중요한 게 OH-는 웬만한 금속 양이온과는 침전을 이루죠.
1족이나 2족 같은 경우는 침전을 이루지 않는 경우도 있지만 벨륨이라든지 마그네슘 같은 경우는 우리가 침전을 이루고요. 실제로 칼슘과도 침전을 이루기도 합니다. 침전을 정말 거의 이루지 않는다라고 하는 건 바르미과 양이온 같이 굉장히 큰, 그래서 우리가 흔히 강염계 대표적인 BaOH2 같은 경우라면 침전이 아니겠지만 이런 경우라고 하면 침전을 이룰 수도 있긴 할 텐데 확실하게 침전을 이루게 되는 건 나에서가 되겠구나라고 짐작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꽤 중요한 힌트가 되기도 하겠지라고 하는 거예요. 간은 염기 농도가 그렇게 크지 않고 그리고 나에서는 염기 농도가 가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꽤나 높게 설정되어 있구나라고 하는 거죠. 그것도 완충액이었기 때문에 이 OH-발사 농도는 바뀌지 않는다는 게 되겠고요. 그래서 나의 수에서 생성되는 침전을 여과에 제거한다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이 말이 대단히 중요하겠죠. 그러니까 나에서는 생성되는 침전을 여과에서 제거를 한다. 이 말은 가에서는 침전이 없나 보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겠고요. 그러면 나에서는 이 두 가지 모두가 다 침전으로 제거된다? 그 말도 아니겠죠.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만 침전이 되겠지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침전이 된다라고 하는 건 잘 알겠지만 K스피 값이 상대적으로 어떤 화학종이 작은 화학종이 우리가 바로 침전된다라고 하는 것은 파악하고 있어야 되겠죠. 자, 그래서 네 번째는 가의 수액과 나의 수액 그 각각의 수액과 여과액. 여과액이라고 하는 건 말 그대로 표현 상태의 수액을 얘기를 하겠죠. 지시약 두세 방울 첨가한 다음에 1 곱하기 10 세제곱 몰농도의 Na2EDTA 수액으로 적정한다라고 얘기해주고 있어요. 특히나 또 실험 문제 같은 경우는 적정한다 혹은 측정한다라고 하는 표현들이 나오게 되면 항상 그 측정 결과를 매칭시켜 가면서 문제를 풀어가야 되겠죠. 자, 그랬을 때 다음같이 EDTA를 넣어주게 되면 금속 양이온과는 착화물을 만들긴 할 건데 들어간 부피가 가에서는 10ml, 나에서는 8ml가 들어왔다라고 얘기해주고 있어요. 자, 이 말이 무슨 말일까? 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면 가에서는 분명히 그냥 수용액이고요. 그리고 나에서는 우리한테 여과액이라고 다시 한번 강조로 써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위에 실험 과정에서도 그렇게 써놨지만 다시 한번 밑에서도 다시 한번 또 구별해서 말을 해주고 있죠. 이 말이 왜 중요할까라고 하는 거죠. 실제로 10ml가 들어갔다라고 하게 되면 둘에 대한 곱으로 써보게 되면 그러면 가에 들어가게 되는 바로 EDTA 몰수라고 했던 것은 얼마나 들어갔겠니? 라고 하는 건데 EDTA가 들어갔던 몰수라고 하는 것은 바로 0.01 mm몰만큼이 들어갔고요. 그리고 나에서는 들어간 바로 몰수는 8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세제곱 밀리몰이 되겠죠. 따라서 우리가 0.008 밀리몰이 되겠죠.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은 즉 다시 얘기해서 침전이 한쪽은 있고 침전이 다른 한쪽은 없었던 거잖아요. 침전이 있었던 나에서는 여과액만, 침전이 없었던 가에서는 말 그대로 칼슘과 마그네슘이 모두가 다 EDTA랑 반응을 했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죠. 따라서 덕분에 우리는 침전하게 된 양이 얼마라고 하는 걸 보여주고 있니? 라고 하면 침전한 양이 0.002mm몰 정도가 돼주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겠죠. 그죠? 자, 그리고 침전이 된 건 누구니? 라고 하는 것도 아래 주어져 있는 용해도급 상수로부터 파악이 가능하겠죠. 보니까 용해도급 상수를 가서 줬는데 어떻게 주어져 있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월등히 칼슘이 결합이 되어 있는 COH2보다는 MgOH2가 월등히 작은 걸 보여주고 있죠. 따라서 침전으로 가라앉게 되는 것은 누구다? 그쵸, 마그네슘이 되겠구나 라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가라앉지 않고 있었던 건 누가 되겠니? 라고 하면 그건 바로 우리가 칼슘이 되겠구나 라고 하는 거죠. 그럼 이 각각이 우리가 바로 들어있었던 용질의 몰수가 되겠고요. 이 용질의 몰수들이 부피 얼마에 들어있었어요? 우리가 바로 100ml에 들어있었던 게 되겠죠. 그러니까 해당되는 각각의 몰수들은 우리가 얼마에 들어있었니라고 하는 농도까지도 얘기해 줄 수가 있겠지라고 하는 거죠. 따라서 100ml에 들어있었던 바로 몰수가 되겠고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100ml에 들어있었던 몰수가 됐던 거예요. 그럼 농도를 물어본다면 계산 결과만 말해주면 되겠지라고 하는 거죠. 오케이? 자, 아래쪽에 이제 선택지 가서 문제 읽고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기업번서는 과정 3에서 제거가 된 침전은 MgOH2이다. 맞는 말이었죠? 그래서 기업번은 맞다라고 하는 것. 니은번서는 가해 수용액 적정 과정에서 마그네슘이과 양이온과 칼슘이과 양이온은 EDTA와 모두 다 착물을 형성한다라고 했으니까 니은번도 맞는 말. 디귿번에서는 수액 A에서 몰농도는 마그네슘이과 양이온이 칼슘이과 양이온의 4배가 되더라? 그럴 수는 없죠. 이미 위에서 봤던 것처럼 우리는 칼슘이 0.008이 되겠고요. 그리고 마그네슘 0.002였어요. 그러니까 서로 농도가 4배 차이가 난다라고 한다면 반대로 얘기를 해줬어야 되겠죠. 따라서 우리가 고쳐주자라고 한다면 그건 칼슘이과 양이온이 우리가 바로 마그네슘이과 양이온의 4배라고 바꿔줘야 되겠죠. 따라서 디귿번은 틀린 거니까 답은 기업번, 니은번, 답은 4번이라고 풀어주면 되겠네요.
간단하죠. 실험 문제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겁먹으면 문제를 풀기 좀 어려운 거고요. 그 부분 시간이 소진이 되더라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꼼꼼하게 읽어 나가기만 한다면 쉽게 문제를 풀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11번의 답은 4번이었고요. 우린 이어서 12번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12번 문제 함께 풀어보도록 할게요. 그림은 경구용 항암제인 세트라플라틴의 팔면체 구조를 나타낸 것이다. 팔면체라고 하는 건 결국 6배의 착화물을 보여주고 있구나라고 하는 거죠. 왜냐면 플라틴이라고 하는 게 이제 플래티넘, 즉 백금이 중심 금속으로 결합되어 있는 착물이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알파는 결합각 바로 Cl과 백금과 Cl에 해당되는 것을, 베타는 결합각 바로 백금과 산소와 탄소로 연결되어 있는 결합각을 표시해주고 있다라고 얘기해주고 있어요. 일단 구조는 다 보여주고 있었기 때문에 문제로 가서 확인하면서 풀어보도록 할게요. 기억번에서는 기하 성체가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질문 주고 있는데요. 사실 이렇게 지금 구조를 보게 되면 대략만 보더라도 기하 성체가 있을 것 같죠. 그래서 명확하게 좀 따져보도록 할 건데요. 그 첫 번째는 우리한테 지금 보게 되면 아세트산 이온이 리간드로 결합을 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아세트산 이온이 위아래로 결합을 하고 있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죠. 동일한 리간드가 우리가 바로 한 종류. 또 다른 동일한 리간드의 종류라고 한다면 바로 다음과 같이 염소, Cl-가 우리가 동일하게 같은 평면상에 놓여 있는 것을 보여주고는 있어요. 서로 반대 방향으로 결합하게 되면 우리는 그걸 흔히 트랜스라고 하고, 다음과 같이 90도 각도 방향으로 결합하고 있으면 우리가 그런 걸 시스로 결합하고 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어쨌든 뭐 표시한 김에 알파라고 하는 건 결합각이 우리가 90도가 되겠고, 그 위쪽에 베타라고 했다라고 한다면 베타는 어때요? 아세트산 이온이 결합을 하면서는 롬페어가 우리가 세 쌍 있는 것 가운데서 한 쌍을 주면서 결합하는 산소였기 때문에 베타라고 했을 때 그 결합각은 잘 알고 있는 대로 109.5도보다는 다소나마 조금 더 작겠지라고 하는 거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90도까지 작을 수는 없겠고요. 자, 그리고 나면 평면상의 암모니아랑 또 한 가지는 아민 계열에 해당되는 화합물이 더 결합이 되는데 둘은 구별이 되는 걸 금방 볼 수가 있을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나머지 하나는 아민, 그리고 또 다른 나머지 하나는 아민이 아닌 또 다른 형태의 우리가 구별되는 게 한 가지가 더 있겠다. 자,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파란색 동그라미로 그려둔 것들을 우리가 만약에 A라고 하고, 그리고 빨간색 동그라미로 표시를 했던 염소를 B라고 하고, 그리고 암모니아하고 우리가 바로 아민 계열에 해당되는 것들을 C하고 D라고 구별을 해보자 라고 한다면, 그러면 우리는 각각 어떤 이성질체들이 가능할지를 작성해 볼 수 있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즉 우리는 모든 리간드들끼리가 각각이 서로가 다 바로 트랜스 위치로 결합하는 것도 가능하겠고요. 아니면 지금처럼 A만 트랜스로 결합을 하는 것도 가능하겠고요. 이게 지금 현재 그림으로 그려져 있는 거죠. 그리고 B끼리만, 염소들끼리만 우리가 트랜스로 결합하고 있는 것도 가능하겠고요. 그리고 C하고 D가 우리가 서로 트랜스로 결합하는 것도 가능하겠죠. 그죠? 자, 그리고 모두가 우리가 바로 시스로 결합하고 있는 것도 가능할 수 있을 거예요. 모두가 우리가 바로 시스로 결합하고 있는 것도 가능하겠다. 그렇게 따져보자 라고 하게 되면 모두가 시스로 있는 형태는 다름이 아니라 이 염소하고요. 이 염소하고 우리가 아세트산 이온이 서로 자리가 바뀌어서 결합이 되어 있으면 가능할 거예요. 근데 자리가 바뀌어서 결합이 되어 있다라고 했을 때 바뀌어져 있게 되면 아세트산 이온의 반대쪽에 다음과 같이 아민이 오는 것도 있겠지만 반대로 이 자리하고 이 자리가 바뀌어 있다라고 하게 되면 그러면 아세트산 이온의 반대쪽에는 바로 아민 계열의 화합물이 결합이 되는 D가 오게 되는 형태로 구별되는 게 한 가지가 더 있겠죠. 그러니까 올시스 형태로서는 우리가 기본적으로는 두 가지가 가능하겠구나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두 가지가 가능. 자, 문제는 그러면 이들에 대해서 우리가 그러면 광학이성체도 존재할 거냐라고 했을 때 광학이성체가 존재할 건데 그 광학이성체라고 하는 것들도 서로 마주보게 되는 거울상, 따라서 우리가 광학이성체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그럼 두 가지가 구별돼서 존재할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뭐 기하성체 개수는 엄청나게 많고요. 그 개수라고 한다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가 있겠죠. 따라서 기하이성질체는 우리가 6개가 있겠다. 여기다가 광학까지 따져주면 광학이성질체 2개가 있겠다. 그럼 토탈은 입체성체 개수가 8개가 있겠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긴 하겠죠. 기억번은 맞는 말이 돼주겠고 니네모한선의 백금의 산화 상태는 플러스 2가 되는 거니? 라고 했는데요. 이 부분은요. 여러분들이 아예 암기를 하고 계셔도 괜찮거든요. 백금에 해당되는 팔면체 구조를 이룬다. 6배의 착물이다 라고 하면 보나마나 백금의 산화 상태는 플러스 4입니다. 저 아직 안 따져봤어요. 하지만 플러스 4예요. 어떻게 할 수 있어 라고 하는 게 뭐 표시하면서 하나씩 따져봤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고요. 항상 성립되는 내용 가운데 하나예요. 그래서 다음같이 아세트산 이온은 마이너스 1가짜리, 마이너스 1가짜리, 그리고
염소가 우리가 각각 또 -4가짜리, -4가짜리인데 전체가 중성이죠. 따라서 우리는 백금의 산화 상태라고 하는 것은 바로 플러스 4가가 되겠구나라고 하는 거예요. 플러스 4가일 때는 다음과 같이 우리가 팔면체 구조의 6배짜리 착화물을 만들고요. 플러스 2가라고 하게 되면 그때는 평면사각형 구조 4배짜리 착화물을 만든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니은 번 틀린 거예요. 맞아요. 디귿번 결합각을 비교했을 때 알파하고 베타하고 비교는 이건 너무 쉽죠. 알파는 우리가 90도였고요. 베타가 109.5도로 베타가 더 큰 거니까 따라서 우리가 디귿번도 틀린 게 되겠죠. 따라서 맞는 것은 우리가 기억법 하나만 맞는 거니까 답은 1번이라고 하시면 되겠네요. 쉽죠? 자, 11번의 답은 1번이었었고요. 일부러 제가 문제를 답을 뭐 빠르게 내는 것 자체는 워낙 쉬웠을 만한 내용이라서 일부러 기하정차 몇 개까지 가능한 건지도 따로 표시를 해드린 거니까 그런 부분도 복습하실 때는 참고해뒀으면 더 좋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우린 이어서 13번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13번 문제 함께 풀어보도록 할게요. 다음은 금속 A에서 C와 수소 기체의 산화하는 반응성을 비교하는 실험과 이와 관련된 반쪽 반응식이다 라고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실험이 좀 많은 편이에요. 자, 첫 번째는 1몰 농도의 A가 양이온과 1몰 농도의 B1가 양이온의 혼합수액의 금속막대 C를 넣었다. 그 결과 그림과 같이 금속 C는 높고 산화를 한 거네요. 그리고 금속 B는 표면에 척추되었으며 금속막대의 질량은 증가를 하였다. 자, 눈에 띄는 부분은 일단은 누가 산화가 됐고 누가 환원됐고 라고 하는 부분이 되겠죠. 금속 C가 녹았다라고 하는 것은 C가 산화가 됐다는 거고요. 그리고 금속 B가 표면에 석출이 됐다라고 하는 것은 B가 환원됐다라고 하는 것을 뜻하게 되겠고, 그리고 금속막대의 질량이 증가를 하였다라고 하는 것으로부터는 저도 양적 관계를 판단해 볼 수 있겠지라고 제시해주고 있네요. 또 한 가지 주목할 만한 부분 가운데 하나는 반응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바로 A가 양이온이에요. 그러니까 A가 양이온은 우리가 아예 환원하지 않았구나라고 하는 것을 제시해주고 있는 거겠죠. 자, 그러면 이에 해당되는 것들을 바탕으로 우리가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아래 반쪽 반응식들이 주어져 있는 것도 있겠지만 최소한 우리가 어떤 것들을 알아볼 수 있어야 될까라고 하게 되면 기본적인 산화환원 반응이에요. 산화환원 반응은 늘 주고받는 전자의 개수가 같아야 되겠고요. 같게 우리가 반응해 주려고 한다면 그러면 B는 우리가 2몰이 반응해 줘야 되겠죠. 왜냐면 플러스 1가가 우리가 제로로 환원하기 때문에 2몰이 우리가 바로 환원되면서 달라붙는 거고요. 산화가 되면서 줄어들게 되는 것은 1몰씩 반응해서 우리가 1몰이 산화가 돼서 떨어져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질량은 증가를 했다라고 했던 거니까 생각해 보게 되면 우리가 2몰에 해당되는 B의 몰 질량을 소문자 B로 써보게 되면 이만큼은 늘었죠. 그리고 우리가 바로 C는 1몰씩 반응하게 되면서 산화가 되면서 줄었어요. C의 몰 질량을 소문자 C라고 써보게 되면 그 차이의 변화량에 해당되는 값이 증가했다. 늘었다라고 한 거니까 우리는 이 값이 0보다 크다라고 얘기해 줘야 되겠죠. 따라서 우리가 바로 B에 해당되는 몰 질량을 우리가 바로 2배 준 결과는 C보다는 큰 거구나라고 말해줄 수 있어야 되겠지라고 하는 거고요. 이 외적으로 또 한 가지 중요하게 우리가 비교할 수 있어야 되는 건 바로 표준환원 전위입니다. 표준환원 전위를 가지고 생각을 해보게 되면 즉 전자를 뺏어서 이동시켜주는 능력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따져보자라고 하게 되면 그럼 누가 전자를 더 많이 뺏어서 이동시켜 줄 수 있을까라고 하는 거냐면 그건 다름이 아니라 바로 B가 환원됐다라고 하는 것이므로 B는 C보다 일단 커요. 그죠? 그리고 A하고 C를 비교하는 것도 가능할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표준환원 전위를 비교해 주게 되면 그러면 B는 분명히 C보다는 큰 건데요. 그러니까 B가 우리가 환원했고 C가 산화가 된 거죠. 하지만 A는 C보다는 작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A가 환원하지는 못했거든요. 그쵸? A가 환원하지 못하고 덕분에 그래서 C가 A 때문에 산화가 된 건 아니었으니까. 따라서 우리가 대소관계를 다음과 같이 비교할 수가 있는데 여기 한 가지 더 덧붙여놨던 내용은 1몰 농도의 HCl 수용액에 금속막대 C를 넣었더니 수소기체가 발생을 했대요. 즉 수소랑 반응을 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제시해주고 있는 거죠. 그럼 한 가지 더 비교할 수 있는 부분은 수소에 해당되는 표준환원 전위는 바로 0V 기준이 되기 때문에 0V죠. 그리고 금속막대 C가 산화가 됐다라고 한 것으로부터는 적어도 우리가 환원전위 비교해줬을 때 C에 해당되는 환원전위 값은 0V보다는 환원 전위 값이 더 작은 거구나. 그러니까 산화가 된 거구나 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되겠지라고 하는 거죠. 물론 B가 바로 즉 B에 해당되는 환원 전위 값이 0V보다 큰지 작은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건 우리가 당장에 비교가 되기는 쉽지는 않겠지만 우리가 적어도 0V보다는 우리가 바로 C의 환원 전위 값은 더 작다라고 하는 건 얘기해 줄 수 있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고요. 자, 이에 대한 내용들을 가지고 밑바탕을 두고 문제를 풀어가시면 되겠지라고 하는 거예요. 자, 아래쪽에 선택지 가서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기업번에서는 B가 C보다 산화되기 좋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요. B가 C보다 산화되기 쉽다가 아닌 거잖아요. 산화되기 좋은 게 아니라 환원되기 좋은 거죠. 그래서 환원했던 거잖아요. 그래서 기업번은 틀린 거고요. B하고 C에 해당되는 원자량을 비교로 물어보고 있었는데요. 앞서도 따져본 거지만 우리가 바로 B의 원자량이 B의 몰질량의 2배를 해준 것은 바로 C의 원자량보다도 C의 몰질량보다도 크다라고 얘기해주고 있었어요. 자, 그러면 이걸 가지고 그대로 비교로 써준 걸 통해서 우리가 판단해 줄 수 있겠니? 충분히 가능하죠. C의 원자량은 B의 원자량은 이 비율은 2보다 크다라고 얘기했으니까 그대로 넣어보도록 할게요. 이런 거 가지고 오래 고민하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그냥 등식 관계로 써보면 그러면 우리는 C는 B의 2배하고 같은 거다. 이것보다 크다라고 말을 써주고 있었던 거예요. 이 말이 맞니라고 한 거죠. 우리 이미 위에 써본 거지만 2배의 B보다는 C가 작았어요. 반대로 얘기해 준 거니까 우리는 니은번도 틀린 거죠. 물론 디귿번도 이미 같이 확인했던 부분인데요. 어떻게 할 수 있었는데 그러면 A에 해당되는 것을 0V와 직접적인 비교를 하진 않았지만 최소한은 우리가 바로 C에 해당되는 환원전입 값이 A보다는 크다라고 했거든요. 그렇죠? 근데 C는 0보다 작다라고 했고요. 따라서 A도 0보다 작을 수밖에 없겠구나. 따라서 디귿번은 맞다라고 풀 수가 있겠죠? 따라서 13번의 답은 3번으로 풀어줄 수가 있겠네요. 어때요? 산화환원이 늘 어렵다라고 보통 생각을 많이 하는데 그렇지만은 않죠. 기본적인 양적 관계도 늘 가장 기본이 되는 전자를 주고받는다라고 했을 때 동일한 개수의 전자를 늘 주고받는다라고 하는 것, 그 기본과 그 다음에 누가 산화가 되고 누가 환원되는 것이냐라고 하는 걸 결정짓게 되는 건 결국 환원전입 값이 큰 쪽이 환원되고 환원전입 값이 작은 쪽은 거꾸로 전자를 뺏기면서 우리가 산화가 되는 거구나라고 하는 것, 그 기본만 잘 정리해두자라고 하는 겁니다. 13번의 답은 3번이었고요. 우리는 이어서 14번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14번 문제 함께 풀어보도록 할게요. 다음은 탄산수액의 평형 방식과 25도씨에서의 pK 값이다 라고 제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알고 있는 대로 탄산은 이가산이 되겠죠. 자, 문제 상황들은 그럼 이가산을 가지고 질문 주고 있는지 확인해 봐야 되겠죠. 25도씨에서 0.05몰 농도의 탄산 소듐 수용액 50ml에 시작은 그러니까 탄산이 아닌 거죠. 탄산 소듐이 되는 거니까 다양성자성 염기를 가지고 시작하고 있는 거죠. 탄산 이온. 자, 그리고 그 50ml에 0.1몰 농도의 HCl 수용액을 조금씩 첨가를 할 때 이 수용액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이라고 질문 주고 있습니다. 이 말은 일종의 마치 적정하듯이 얘기를 해주고 있는 셈이 될 거고요. 그럼 간단하게 정리를 좀 써놓고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한테 문제에서 제시를 하고 있었던 것은 일단 탄산은 아니었죠. 탄산은 아니었었고요. 탄산이 우리가 바로 한 번의 산해리를 거쳐서 만들어지는 중탄산이온, 즉 중간형도 아닌 거고요. 우리한테 제일 먼저 제시해주고 있었던 것은 바로 CO3 2-였어요. 탄산이온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소듐 1가 양이온이 우리가 뭐 2개 떨어져 나온다 이런 거는 중요한 게 전혀 아니에요. 우리한테는 늘 산과 염기가 중요한 거겠죠. 구경꾼 이온들은 중요치가 않습니다. 양적 관계로 고등학교 때처럼 문제를 풀어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첫 번째 산해리 상수, 두 번째 산해리 상수를 각각 pK1과 2로 제시를 해주고 있었기 때문에 그 내용들까지는 간단하게 정리 써놓고 문제를 풀어가 보도록 할게요. pK1 값은 6.4라고 제시가 되어 있었고요. 그리고 pK2 값은 10.3이었었고요. 그리고 우리한테 처음에 제시가 되어 있었던 바로 약염기, 즉 탄산이온이 주어져 있었는데 탄산이온이 얼마나 있었니? 라고 해보면 0.05몰 농도의 50ml였어요. 따라서 우리가 바로 그 해당되는 양은 2를 곱으로 써보게 되면 그러면 2.5mm몰이 돼주겠죠. 따라서 우리가 처음부터 있었던 탄산이온에 대한 양은 2.5mm몰이 들어있었다. 그럼 그 2.5mm몰을 전부 다 반응시켜주기 위해서 만약에 내가 강산으로 조금씩 첨가를 하면서 넣어준다라고 했던 거니까요. 강산에 해당되는 농도는 우리가 0.1몰 농도짜리를 가지고 첨가한다라고 얘기를 했던 거였어요. 얼마큼 넣어주면 바로 중탄산이온으로 전부 다, 그에 대한 짝산으로 전부 다 바꿔줄 수 있을까? 라고 할 부분을 먼저 예상을 해놓고 문제를 보도록 할게요. 넣어주게 될 그 양은 바로 2.5mm몰 만큼 넣어주면 되겠죠. 따라서 바로 25ml만큼 넣어주면 될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첫 번째 당량점이다 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얼마가 되겠니? 라고 하면 바로 25ml가 돼주겠고요. 두 번째 당량점은 얼마가 될까라고 하면 50ml가 되겠죠. 50ml까지 넣어주게 되면 전부 다 바뀐 거고요. 25ml만큼 넣어주면 그에 대한 짝산으로만 바뀌어지는 게 되겠지라고 하는 거죠. 자, 이제 우리는 문제로 가서 풀면서 같이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기업번에서는 pH 값이 9.3일 때 몰농도는 누가 더 높은 거니? 라고 질문 주고 있는데 아예 비율까지도 질문으로 주고 있어요.
pH가 9.3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한테 위에서 제시해줬던 10.3일 때를 기준으로 보면 바로 1만큼이 더 작은 걸 알 수가 있어요. 1만큼이 더 작다라고 하는 것은 약산과 그 짜금기를 가지고 기준으로 봤을 때 몇 대 몇이 돼줘야 되겠니라고 하면 당연히 산이 염기보다 10배가 더 많아야 되겠죠. 그래야지 우리가 바로 P값이, 즉 pH 값이 우리가 pK 값보다 1만큼 작다라고 하는 것으로 해석이 가능해지겠죠. 그런데 해당되는 농도에 대한 비율을 반대로 얘기해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10배가 아니라 고쳐주자라고 한다면 바로 그 값은 0.1배 혹은 10분의 1배라고 얘기해줬어야 되겠지라고 하는 거니까 기억번은 틀린 게 되겠고요. 니은번에서는 그럼 위에서 우리가 먼저 예측을 했던 것처럼 25ml를 넣어주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 라고 하는 건데 25ml를 넣어주게 되면 1차 당량점에 도달한다라고 언급을 드렸어요. 1차 당량점일 때 pH라고 한다면 그건 바로 다양성자성 산에서의 중간형, 양쪽성 물질이 조각종이 돼주기 때문에 그때 pH를 구하는 방법은 수업 시간에 여러 차례 늘 당부를 드리는 양쪽 일종의 평균값이다라고 얘기를 했던 거죠. 따라서 6.4 플러스 10.3 다음같이 계산해주게 되면 대략 우리가 바로 8.35 정도 계산이 가능하겠네요. 따라서 pH 7보다 크다라고 했던 것은 맞는 말. 마지막 디귿번에서는 염산을 그러면 50ml 첨가했을 때 탄산의 몰농도는 0.05몰농도가 되는 거냐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말은 맞지가 않겠죠. 왜냐라고 하면 보자마자 이건 틀렸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게요. 처음에 시작에 탄산이온의 농도가 바로 0.05몰농도였어요. 근데 0.05몰농도의 바로 부피가 50ml. 따라서 몰수가 2.5mm몰로 있었던 거고요. 그런 우리가 바로 탄산이온이 2차 당량점까지 우리가 강산을 넣어주게 된다면 그 덕분에 50ml가 추가로 늘어나게 돼요. 따라서 부피가 2배로 는 거니까 그러면 나누기 우리가 바로 토탈 부피 100ml로 나눠주게 되는 것처럼 농도가 절반으로 준다라고 얘기해줘야 되겠죠. 따라서 해당되는 농도는 바로 0.025몰 농도라고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니까 따라서 디귿번은 당연히 틀리겠지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일일이 계산할 게 아니라 부피가 늘었으니까 농도는 희석됐겠지 줄었겠지라고 문제를 풀어가셔야 될 거예요. 따라서 14번의 답은 2번, 니은번 하나만 맞다라고 풀으시면 되겠고요. 우리는 15번 문제로 넘어가서 문제 풀어가도록 할게요. 15번 문제 함께 풀어보도록 할게요. 그림은 카드뮴 전극과 AgCl이 입혀진 Ag 전극이 1.0몰 농도의 CdCl2라고 하게 되는 염화 카드뮴 수용액에 담겨있는 갈바닉 전지를 나타낸 것이며 표는 25도씨에서 두 반쪽 반응에 표준환원 전이를 나타내주고 있다라고 하고 있어요. 자, 일단은 1몰 농도의 CdCl2 수용액이긴 한데요. 왼쪽과 오른쪽에 같은 비커 안에 담겨져 있고 그리고 꼬마 전구로 연결이 되어 있는 갈바닉 전지, 즉 갈바닉 전지다라고 하는 건 자발적으로 전자를 이동시켜주는 전지다라고 하는 걸 뜻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갈바닉 전지가 나와 있다라고 하게 되면 제일 먼저 해줘야 되는 것은 바로 환원전이 비교예요. 그래서 환원전이 비교로부터 우리가 환원전이 값이 상대적으로 더 크다라고 하는 것을 바탕으로 우리 뭐라고 얘기할래라고 하면 큰 쪽이 바로 환원전극이 돼주겠고요. 그리고 우리가 작은 쪽은 산화전극이 되는 거겠지. 그래서 자발적으로 전자를 뺏기고 자발적으로 전자를 뺏어 가겠구나 라고 하는 것으로 읽어줄 수 있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늘 시작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표준 환원 전이값들을 통해서 이 전지의 표준 전지 전이값들을 일단은 먼저 제시해 줄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우리는 큰 데서 작은 걸 빼주게 되는 거니까 이동한 전자의 몰수는 고려할 필요가 없는 거죠. 전체에서는. 따라서 0.22 빼기 마이너스 0.4가 되주므로 우리는 0.62V라고 하는 것을 바로 말해줄 수 있게 되겠죠. 자, 이 정도까지가 가장 기본이고요. 그걸 바탕으로 해서 우리는 문제를 읽어가주면 되겠지라고 하는 겁니다. 자, 기업번에서는 전자는 카드뮴 전극에서 AgCl 전극으로 이동을 하는 것이 맞느냐라고 했던 부분, 즉 누가 환원 전극이고 누가 산화 전극인지를 물어보고 있었던 거죠. 따라서 기업번은 맞다라고 읽어주시면 되겠고요. 니은번에서는 산화 전극과 환원 전극의 질량은 모두가 다 감소가 된다라고 얘기해주고 있어요. 자, 반응에 대한 진행 방향들을 좀 표시해보자라고 하는 건데요. 반응에 대한 진행 방향들을 표시해보자라고 하게 되면 그러면 우리는 환원 전극이 돼주는 AgCl 전극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져요? AgCl이 전자 1몰을 얻어서 Ag와 Cl-로 녹아서 나가요. 그러면 그 전극에 해당되는 질량이다라고 할 부분들은 고체상대를 따져보면 될 건데 고체상인 AgCl이 Ag 고체상으로 바뀌기 때문에 질량은 감소가 된다라고 하는 건 맞는 말이 되겠죠. 자, 또 한 가지는 산화전극이 되기도 할 거예요. 그러니까 환원전극 이미 먼저 봤으니 뭐 쉽게 여러분이 답을 맞다라고 골라줄 수 있는데 산화전극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바로 카드뮴 전극이 산화가 되면서 줄어들고 그 결과로 우리는 바로 카드뮴 이가 양이온으로 녹아서 나오는 거구나 라고 하는 거잖아요. 덕분에 따라서 우리는
바로 카드뮴 전극의 양이 줄기 때문에 따라서 질량은 양쪽 모두 다 해서 우리가 감소가 된다는 맞는 말이 되겠죠. 니은번은 맞는 말. 맞아, 디귿번에서는 초기 전지 전압은 0.62V보다 큰 거니? 라고 했는데요. 0.62V보다 크다라고 하는 건 틀리겠지라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할 수 있어? 라고 하는 것은 위에서 우리한테 바로 염화카드뮴 수익상의 농도가 1몰 농도라고 제시를 해주고 있었고요. 그 1몰 농도였기 때문에 표준 전지 전이랑 같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 말은 틀려요. 물론 카드뮴과 양연에 해당되는 건 1몰 농도로 표준 조건은 맞죠. 즉 산화전극 쪽에 해당되는 우리가 이너트 값은 그대로 갖다 쓴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지만 문제는 바로 환원전극 쪽이에요. Cl-의 농도가 1몰 농도가 아니라 우리는 그 1몰 농도짜리가 두 개가 떨어져 나오게 되는 거잖아요. 2몰 농도예요. 즉 생성물의 농도가 표준 조건보다는 높다라고 하는 것으로 제시가 되어 있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한테는 표준 조건이 아닌 초기 조건에서의 우리가 바로 전지전이 값이다라고 하게 되면 0.22V보다는 작을 수밖에 없어요. 그쵸? 따라서 우리가 바로 0.62V보다는 크다라고 하는 건 틀리게 되겠죠. 그래서 보다 작다라고 고쳐줘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고요. 만약에 이런 것들이 지금 제가 말할 때 바로 쫓아가는 게 좀 어렵다 싶으면 직접 써보시면 제일 쉽습니다. 그러니까 왜냐면 우린 결국 어쨌든 환원 반쪽 반응, 산화 반쪽 반응으로 각각 써가지고 더해줘도 무방하잖아요. 어차피 산화 반쪽 반응에 해당되는 건 표준 조건이랑 동일한 거니까 이건 건드릴 필요가 아예 없어요. 그럼 환원 전극 쪽에서의 바로 환원 전이값이 표준 조건이 0.22V보다 크냐 작냐라고 하는 것만 따져보면 될 건데 그러면 전지 전이값을 내는 스식에서 써보게 되면 표준 전지 전이값은 0.22V가 되겠지만 마이너스 이동한 전지몰수는 1몰짜리가 되는 게 바로 환원 반쪽 반응이 되겠죠. 1분의 0.0592 그리고 바로 로그 Q인데요. Q가 뭐니라고 하면 CL-의 농도가 바로 반응 지수가 되줘요. 그러니까 이 CL-가 1몰 농도라고 했으면 그대로 0이 되는 건데 로그 값이 이 농도 값이 2몰 농도가 되다 보니까 빼주는 값이 양수 값으로 커져버리게 되는 거겠죠. 따라서 우리가 바로 0.22V보다는 작은 거구나 라고 하는 것을 쉽게 짐작할 수 있겠지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디귿번은 여러분들이 꼭 지금처럼 써가지고 답을 내야 될 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15번의 답은 4번으로 풀어주시면 되고요. 되도록 안 쓰고 문제를 푸는 게 더 좋겠죠? 자, 우리 다음 16번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16번 문제 함께 풀어보도록 할게요. 다음은 반응물 A가 생성물 B 또는 C로 되는 단일 단계 반응 1, 2이고 단일 단계 반응이라는 말이 일단은 눈에 들어와야 되겠죠. 단일 단계 반응은 개수가 곧 차수가 되는 반응이에요. 그래서 밑에 슬쩍 보니까 A가 B, A가 C로 바뀌는 반응이고 둘 모두 다가 A에 대한 개수가 1이므로 바로 1차 반응이 되주겠죠. K1과 K2는 반응속도 상수이다라고 제시를 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그림에서는 반응속도 상수 K와 온도의 관계를 나타내는 것이다. 즉 바로 속도 상수의 온도 전성 그래프를 그려주고 있구나라고 하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리고 P와 Q는 온도 T 알파에서 반응 1과 2의 반응속도 상수를 나타내주고 있다라고 얘기해주고 있어요. 온도에 따라서 우리는 속도 상수가 달라질 수가 있는데 다음같이 바로 온도가 T 베타, T 알파라고 하는 두 가지 온도를 같이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A가 B가 되는 반응과 A가 C가 되는 반응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는 반응을 우리는 바로 경쟁 반응이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거잖아요. 이런 경쟁 반응에서는 전체 반응 속도를 우리는 어떻게 나타낼까라고 하는 건데요. 결국 A가 B가 되는 것과 A가 C가 되는 게 동시에 발생하기 때문에 이때 전체 반응에 대한 반응 속도라고 한다면 그 반응 속도는 우리가 바로 일종의 A 소모 속도라고 생각해 두시면 돼요. 그건 각각 바로 B하고 C가 생성되는 속도의 합으로 얘기해 주면 되겠지라고 하는 거죠. 따라서 덕분에 우리는 생성 속도의 합이라고요. 즉 바로 B의 생성 속도 그리고 반응 E에 해당되는 C의 생성되는 속도를 우리가 더해진 것으로 말해주면 되겠다라고 하는 거고요. 따라서 덕분에 우리는 K1 곱하기 바로 A의 초기 농도 그리고 개수가 차수라고 하는 단위 단계 반응 그리고 마찬가지로 우리가 K2라고 했었던 우리가 바로 A에 대한 차수가 바로 개수라고 했던 단위 단계 반응 그래서 묶어서 얘기해주면 되겠구나라고 하는 거 한 가지 그리고 온도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가 원점으로 가까이 가면 갈수록 온도가 높아지는 거잖아요. 역수관계로 써준 거니까. 따라서 일단은 알파보다는 베타가 더 온도가 낮은 게 되겠고요. 그래서 온도가 높아지게 됨에 따라서 바로 속도 상수가 점점 증가하고 있는 걸 금방 볼 수가 있는데 기울기를 비교해보면 기울기가 어때요? 반응 1에서의 기울기가 반응 2에서의 기울기보다 절대값으로 봤을 때 기울기가 더 1이 큰 걸 알 수가 있잖아요. 그 말이 무슨 말이야 라고 하면 활성해제를 비교할 수 있겠지라고 하는 거죠. 활성해제를 우리가 반응 1과 반응 2에 대해서 서로 비교해보자 라고 한다면 바로 기울기가 더 가파르기 때문에 반응 1에서의 기울기가 더 큰 것으로 활성해제가 더 큰 거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겠죠. 물론 온도가 T 알파일 때 속도 상수를 가지고 비교해주게 되는 내용들도 연결해서 비교도 가능해질 수 있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차피 반응 1에 해당되는 속도 상수는 K1이라고 했는데 T알파일 때 바로 속도 상수가 lnp라고 제시해주고 있었던 거잖아요. 요게 lnk1에 해당되는 값, 그리고 밑에 있는 게 lnk2에 해당되는 값이라고 하는 것들을 읽어줄 수 있겠냐라고 제시해주는 것 같아요. 자, 이 외적으로 나머지들은 어떤 것들 추가로 묻고 있는지 선택지를 보면서 문제 풀어가 보도록 할게요. 기업에서는 T알파에서 전체 반응 속도를 물어보고 있었어요. 전체 반응 속도는 위에서 이미 먼저 제시했던 것처럼 다음과 같이 바로 B가 생성되는 속도하고 C가 생성되는 속도를 더해준 것으로 나타내주면 되는데 문제에서는 온도가 바로 T알파일 때를 가지고 물어봤으니까 각각 K1을 P로, K2를 우리가 Q로 바꿔갖고 써주기만 하면 되겠죠. 이걸 묶어가지고 작성해 준 거니까 기업번은 맞다라고 읽어주면 되겠고요. 니은번서는 T 베타에서 생성물의 생성 속도는 B가 C보다 크다라고 얘기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T 베타에서 서로 비교를 해보자라고 했을 때는 어때요? B하고 C에 해당되는 바로 반응 속도 상수를 비교해줬을 때 바로 반응 1에서랑 반응 2에서랑 차이가 나죠. 반응 1에서는 우리가 바로 K1, 그리고 반응 2에서는 우리가 K2라고 얘기해 줬을 때 속도 상수가 누가 더 큰 거니? 라고 하는 건 당연히 반응 2에서가 더 큰 거죠. 그래서 반응 2에서가 더 큰 거니까 속도도 반응 2에서가 더 큰 거라서 C에서가 우리가 속도가 더 큰 거구나 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 주는 거니까 C보다 크다라고 했으므로 틀린 게 되겠고요. 마지막 디귿번에서는 우리가 바로 활성 에너지를 서로 비교했을 때 반응 2가 반응 1보다 크다? 네, 이 부분에 해당되는 건 이미 얘기를 했던 부분이잖아요. 따라서 우리가 니은번과 디귿번은 우리가 이미 다 풀었던 내용들이 되겠구나. 그래서 디귿번은 반응 1에서가 더 크므로 우리가 반응 2가 더 크다라고 했으니까 이 말은 틀렸다. 기울기를 가지고 비교했었다라고 했던 것들. 따라서 답은 우리가 기억번 1번이 맞다라고 풀어주시면 되겠죠. 쉽죠? 예, 속도에 관련된 문제들은 초창기 이런 문제들만 있었다면 너무 쉬울 것 같긴 하지만 어쨌든 기본적으로는 온도에 따라 속도 상수는 즉 온도 증가에 따라서 속도 상수는 늘 증가하기 마련이고 활성에너지가 클수록 속도 상수의 증가 비율도 더 크다라고 하는 것 같이 연관시켜서 꼭 기억해 두시기 당부드립니다. 자, 우리는 이어서 17번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17번 문제 함께 풀어보도록 할게요. 표는 정팔면체 구조를 갖는 금속 착이온의 색과 자기적 성질을 나타낸 것이다. A와 B는 중성 리간드이다 라고 제시해주고 있는데요. A와 B가 중성 리간드라고 했던 부분은 문제에서 따로 제시해주지 않더라도 알아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뭐 때문에 그러니 라고 하면 각각의 착이온에 해당되는 전하가 모두가 다 양이온으로 주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양이온으로 주어지게 되면 그러면 리간드의 전하가 거꾸로 중성이다 라고 하는 것도 알아볼 수 있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또 한 가지는 다음과 같이 금속 양이온의 바로 산화 상태도 우리가 금방 확인할 수 있겠죠. 중성의 리간드와 결합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두 착이온 모두 다 해서 금속의 바로 산화 상태는 플러스 3이 될 거예요. 자, 그리고 A하고 B라고 하는 리간드에서만 차이가 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게 되겠죠. 왜냐하면 둘 모두가 바로 팔면체 구조를 갖게 되는 즉 6배의 착화물이다라고 얘기해주고 있으니까요. 그럼 중요했던 정보는 바로 노란색과 붉은색이라고 하는 이 착화물의 색깔이 될 텐데요. 우리가 보이는 색깔이 노란색, 보이는 색깔이 붉은색이라고 하는 것으로부터 중요하게 비교를 따져줘야 되는 건 다름이 아니라 바로 흡수 파장이 되겠죠. 이 각각의 착이온들이 가시광선을 흡수를 해서 최대 흡수 파장이 어떤 색깔이 될 거니? 라고 하는 건데 노란색 흡수한다는 얘기는 그 반대쪽에 바로 보라색을 흡수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아볼 수 있어야 되겠고요. 그리고 붉은색을 우리가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건 그 반대쪽에 보색 관계인 우리가 바로 초록색을 흡수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아볼 수 있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덕분에 우리가 흡수 파장을 비교했을 때 보라색으로도 흡수 파장이 짧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의미가 어떤 것으로 해석이 필요하겠니라고 하면 바로 결정장 갈라짐 에너지를 비교하는 것으로 연결할 수 있어야 되겠지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결정장 갈라짐 에너지 두 착연에 대해서 비교해보자라고 한다면 그러면 팔면체 구조에 대한 우리가 결정장 갈라짐 에너지는 어느 쪽이 더 크더라? 당연히 흡수 파장이 더 짧은 쪽이 더 크더라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랬을 때 우리한테는 자기적 성질을 가서 봤더니 갈라짐이 작은데도 불구하고 반자기성이라는 거예요. 그 반자기성에 해당되는 전자배치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경우가 되겠니라고 하는 건데 지금 사실 색깔이 띄고 있거든요. 색깔이 띄면서도 반자기성이다. 이럴 수 있는 것은 바로 T2지의 전자가 6개, E지에는 전자가 제로인 것 외에는 없어요. 그리고 갈라짐이 더 크다라고 하는 거고 산화 상태도 같은 금속이 되기 때문에 위에서도 똑같이 우리는 반자성이 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는 반자기성이다 라고 하는 것까지 찾아줄 수가 있겠고 전자배수도 동일하겠죠. 자, 이에 대한 질문으로 어떤 것들을 묻고 있는지 같이 확인해 보자 라고 하는 거예요. 자, 기업번에서는 결정장 갈라짐은 A에서가 B에서보다 크다라고 했던 것, 즉 우리가 리간드의 세기가 A가 B보다 더 크다라고 하는 것 맞는 말이고요. 니은번에서는 가는 상자기성이 맞는 거니? 라고 했는데 가는 상자기성이 아닌 거죠. 반자기성이었었고요.
디귿번에서는 그러면 중성 상태의 금속의 전자 배치를 가지고 묻고 있어요. 무슨 말이야 라고 하면 거꾸로 묻고 있는 거죠. 디오프탈의 전자수를 가서 봤더니 디오프탈의 전자수가 우리가 반자기성인 것으로부터 D6였었고요. 그리고 산화 상태를 확인했을 때는 산화수가 바로 얼마였니라고 하면 플러스 3이었죠. 이 말로부터 생각해보면 두 값을 더해준 게 바로 어떤 값을 얘기하겠니 라고 하는 건데요. 그건 바로 우리한테 구조건소인 거구나 라고 하는 것을 뜻하는 거고요. 구조건소라고 하게 되면 4s오비탈 전자 2개, 3d오비탈 전자수의 합이 9개다 라고 하는 것을 뜻하는 거지 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실은 바로 코발트를 보여주고 있었던 거고요. 따라서 디귿번도 맞더라. 따라서 답은 5번이라고 풀으시면 되겠죠. 착화물에 관련된 특히나 결정장 관련된 문제들은 다음같이 우리한테 늘 색깔을 가지고 연관지어서 묻기 마련이고요. 그 보색 관계에 해당되는 것들은 어느 정도 우리가 암기도 필요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파장이 짧을수록 우리가 갈라지면 크다라고 하는 거 꼭 기억해두자라고 하는 것이죠. 자, 17번의 답은 5번이었었고요. 우리는 이어서 18번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18번 문제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다음은 오존의 분해 반응식이며 그림은 T1과 T2 두 가지 온도에서 오존의 초기 농도에 따른 반감기 역수를 나타낸 것이다 라고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자, 두 가지 온도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풀어주자라고 하는 최소한 적어도 반감기가 있었기 때문에 접분형 속도식에 해당되는 문제가 되겠구나 라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반감기 역수라고 하는 것으로는 우리가 공부한 적은 없어요. 다만 지금과 같이 직선의 기울기 관계가 표시가 되어 있으니까 직선의 기울기 관계를 가지고 일단 등식 관계를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초기 농도와 서로 비례가 된다라고 했던 거니까 그러면 반감기 역수는 이라고 쓸 수가 있겠고요. 기울기 곱하기 물론 온도에 따른 기울기는 서로 다르겠고요. 그 기울기 곱하기 바로 초기 농도, 오존의 초기 농도라고 하는 것으로 제시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반감기 역수라고 하는 건 본 적이 없어요. 그럼 뒤집어 가지고 써보도록 할게요. 역수를 채서 보자라고 하게 되면 어떤 식 형태를 생각할 수 있겠니? 라고 하는 건데 그러면 반감기 역수를 다시 뒤집어 준다. 그럼 반감기는 이라고 쓸 수가 있겠고 그러면 해당되는 기울기 분의 1이 되겠죠? 근데 기울기 분의 1이다라고 하는 것이고 뒤쪽에도 우리가 낯이 익은 형태로 좀 바꿔갈 수가 있을 거예요. 즉 바로 오존의 초기 농도 분의 1이다라고 하는 것으로 보게 되겠고 이 같은 형태에서 우리는 보통 어떤 형태로 많이 봤었니? 라고 하면 바로 속도상수분의 1로 봤었죠.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항상 성립되는 거지만 반감기하고 속도상수는 항상 반비례 관계다라고 했던 거죠. 그러니 그 기울기라고 했던 것이 곧 바로 우리한테 속도상수를 뜻하겠구나 라고 하는 거고요. 그러면 우리한테 현재 주어져 있는 정보들을 조금은 더 T1, T2에 대해서 정리를 하고 문제를 풀어갈 수 있겠지라고 하는 거죠. 자, 문제를 풀기 위해서 내용들을 간단하게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우리 온도가 T1, T2 두 가지가 있었던 거고요. 밑에 쓰면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그림에 있던 순서대로 온도가 T2가 있었고 온도가 T1이 있었고 가장 먼저 찾아준 건 바로 일단 차수가 되겠죠. 속도상수분의 1 곱하기 초기 농도분의 1이 반감기가 될 수 있었던 건 바로 그 차수가 2차일 때 가능한 얘기였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바로 해당되는 그래프에서의 기울기가 곧 바로 속도상수 K를 얘기하기 때문에 기울기가 더 큰 건 누구였니라고 하면 T2에서가 T1에서보다 기울기가 더 컸어요. 그 말이 곧 바로 온도가 T2에서가 더 높겠구나라고 하는 걸 짐작해 볼 수가 있겠고요. 그러면 그 기울기에 해당되는 정보들로부터 속도상수를 따져보자라고 한다면 그건 바로 A분의 50이 되겠고 그리고 A분의 10이 되겠죠. 즉 5배 차이가 나는 거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거예요. 물론 반감기라고 하는 것도 쉽게 우리가 읽어줄 수가 있겠죠. 초기 농도가 A몰 농도라고 하는 조건에서는 반감기를 따져봤을 때 반감기 역수가 각각 50과 10이었으니까 뒤집어서 말을 해주면 그만이겠죠. 그래서 T2일 때는 50분의 1, 0.02초가 돼주겠고 그리고 10분의 1, 0.1초가 돼주겠죠. 따라서 반감기가 거꾸로 5배가 되는 거구나 라고 하는 것도 쉽게 짐작이 가능할 거예요. 자, 이해된 내용들 가지고 어떻게 질문 주고 있는지 가서 확인해 보자 라고 하는 거죠. 1번에서는 온도 T1, T2를 서로 비교했는데 당연하겠지만 온도 T2가 더 높았던 거죠. 그리고 차수는 1차가 아니라 2차였었고요. 그리고 반응이 진행됨에 따라서 반감기는 감소가 되는 것은 0차의 특징이에요. 반감기가 일정하다라고 하는 건 1차고요. 반감기가 우리가 매번 증가를 한다라고 하는 게 바로 2차의 특징이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3번도 틀린 게 되겠고요. 4번에서 온도가 T1, 오존의 초기 농도가 A몰 농도일 때 초기 반응 속도를 물어봤어요. 말 그대로 속도 법칙에다 넣어서 질문을 주고 있구나 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T1일 때 우리가 반감기라고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속도상수 찾았던 게 A분의 10이었습니다. 따라서 속도상수는 우리가 A분의 10이었었고요. 그리고 초기 농도는 A였는데 바로 차수가 2차였던 거죠. 따라서 제곱을 써주게 되면 속도를 구할 수가 있겠고요. 따라서 우리가 4번이 맞구나 라고 하는 것을
구할 수가 있겠고요. 5번에서는 어때요? 온도가 T2이고 오존의 초기 농도가 A몰 농도일 때 0.04초 반응 후에는 오존의 농도는 4분의 A 몰 농도가 된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 자, 우리는 위에서 찾고 봤던 정보들 가운데서 한 가지 알고 있는 게 뭐가 있었니라고 하면 오존의 농도가 A 몰 농도에서 2분의 1 몰 농도로 줄 때까지 걸리는 시간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얼마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니라고 하면 2분의 A까지 감소가 되는데 걸리는 시간은 0.02초였죠. 자, 그런데 그 다음에 2로부터 우리가 다시 절반으로, 즉 4분의 A 몰농도까지 줄 때 걸리는 시간이 그럼 똑같이 0.02초가 걸리냐, 이걸 확인해 보자라고 하는 건데, 제가 3번에서 언급을 드린 것처럼 반감기가 일정하다라고 하는 건 1차의 특징이에요. 2차는 반감기가 2배로 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다음 시간은 얼마나 걸릴까라고 하면 그 다음 시간은 0.02초가 아니고요, 바로 0.04초가 걸린다라고 하는 거죠. 따라서 더해주기 때문에 0.06초가 돼야 되는 거지 0.04초는 틀렸지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답은 4번이라고 푸시면 되겠네요. 항상 두 가지 온도가 나오게 되면 여기다 추가적으로 물어볼 수 있는 내용까지들 대비를 해두고 있을 필요가 있는데요. 그건 잘 알고 있는 대로 바로 속도 상수의 온도 오존성으로부터 알아내게 되는 바로 활성에너지입니다. 그래서 활성에너지를 구하게 된 식 정도만 쓰고 마무리해 보도록 할 건데요. 활성에너지 구하게 된 식은 간단하죠. 온도 증가에 따라서 속도 상수가 얼마나 증가하는 거냐라는 속도 상수의 증가 비율이 제일 중요해요. 속도 상수 증가 비율은 5배가 증가를 했었죠. 이 5배 증가했던 것은 마이너스 바로 R분의 2A. 말 그대로 우리가 온도분의 1과 LNK에 해당되는 속도 상수에 해당되는 기울기를 구한다라고 하는 것이 되주므로 나머지들은 온도를 우리가 묶어가지고 차이값으로 써주면 되는데요. 앞쪽에 써주는 거는 높은 온도를 써주면 되는 겁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온도는 T2가 높은 거니까 T2분의 1 빼기 우리가 바로 T1분의 1. 이 부분에 대한 건 암기를 어떻게 해두실 필요가 있냐면 괄호 안에 대한 바로 부호가 반드시 음수가 나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음수의 음수가 되면서 양수로서 계산이 가능하겠지라고 하는 거고요. 이게 조금 낯이 익어지게 되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아예 한 번에 쓰는 것도 사실상 추천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굳이 식을 또 이렇게 일일이 쓸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활성에너지를 구하자라고 하면 ln 속도 상수의 증가 비율, 그 다음에 곱하기 r값, 그리고 곱하기 온도 통분만 이항시킨다라는 부분이에요. 온도 통분에 대한 이항은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곱한 것은 분자에다가 그리고 그 차이값을 높은 온도에서 낮은 온도를 빼준다라고 하는 것으로 기억하고 있으면 간단하게 활성에너지까지도 우리가 구해줄 수 있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따라서 다음같이 나올 수 있는 질문들까지가 최대한 나올 수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해두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가지 정도 나오면요. 자, 18번의 답은 4번이었었고요. 우리는 이어서 19번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19번 문제 함께 풀어보도록 할게요. 그림은 주기율표의 2에서 4주기 할로겐 원소 XYZ를 포함하는 이온성 고체 LIX와 NaY, NaZ에 대한 격자에너지의 상대값을 나타낸 것이다. 할로겐화 수소 HY의 끓는 점은 HX보다 높다라고 제시해주고 있네요. 자, LIX하고 NaY, NaZ라고 줬으니까 금속 양연에 해당되는 건 리튬과 소듐만 가지고 제시를 해주고 있나 봐요. 그리고 2에서 4주기였기 때문에 우리가 XYZ에 해당되는 후보군들은 플로린, 클로린, 브로마인 이 세 종류가 되겠죠. 그럼 가능할 수 있는 후보군들을 한번 작성을 해보도록 할게요. 가능할 수 있는 후보군들이다 라고 하게 되면 리튬과 결합하고 있었던 것은 LiF 혹은 LiCl 그리고 LiBr까지도 가능하겠고요. 그리고 만약에 소듐과 결합하고 있는 것으로 보자면 NaF 그리고 NaCl 그리고 NaBr도 가능할 수는 있겠죠. 자, 이들 중에서 세 마리를 골라낸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근데 우리는 잘 알고 있지만 격자에너지라고 하는 것에 대한 기본적인 변수관계라고 했던 것은 두 가지예요. 그 두 가지 중에 늘 첫 번째로 생각을 해줘야 되는 건 바로 전하의 곱이죠. 그래서 양이온의 전하하고 음이온의 전하의 곱과 그 다음에 바로 반지름의 합으로 얘기할 수 있는 핵간거리의 바로 제곱의 반비례가 된다라고 하는 건데요. 이와 같이 양전하고 음전에 해당되는 건 둘 다 플러스 1, 마이너스 1이 되기 때문에 이건 보통 변수가 잘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거리만 가지고 따져주면 되는 거니까 거리가 짧을수록 격자에너지의 상대값은 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가장 격자에너지가 클 수 있을 만한 건 누가 될까? 그렇게 따져보면 격자에너지가 우리가 탑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은 격자에너지에 해당되는 것으로 봤을 때 격자에너지가 가장 큰 건 누구니? 그러면 1등은 바로 LIF가 되겠고요. 꼴찌는 누가 될까라고 하면 사이즈가 가장 큰 바로 NaBr이 돼줘야 돼요. 그런데 봤는데 아래쪽에 보니까 리튬과 바로 결합하고 있는 LIX는 격자에너지가 가장 크지는 않아요. 가장 큰 건 NaZ라고 하는 게 주어져 있다는 거죠. 최소한은 그러니까 누구는 안 되겠니? 라고 하면 이 LIX라고 했을 때 그 X에는 바로 플로린에 해당이 되지 않겠구나 라고 하는 거예요.
X에 플로린이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이 제법 중요한 건데요. 왜냐하면 그러면 플로린은 바로 Y나 Z 중에 들어가겠고, 그쵸? 그러면 X라고 했던 것은 플로린이 아닌, 그러면 우리가 염소나 브로민이 들어갈 수밖에 없겠구나라고 하는 게 되겠죠? 자, 그리고 나서는 다음같이 비교해 줬을 때 우리한테 나머지 바로 할로겐화 수소에 해당되는 부분을 가지고 얘기해 주고 있었어요. HY의 끓는 점은 HX보다도 높대요. 근데 앞서도 얘기했지만 X라고 했던 자리에는 플로린이 못 들어가요. 그쵸? X라는 자리에 플로린이 못 들어간다는 거는 그러면 HCl 아니면 HBr이란 얘기예요. 근데 끓는 점이 상대적으로 더 높다라고 얘기도 해주고 있었던 것이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주목할 만한 부분 가운데 하나는 NaZ예요. 그러니까 소듐하고 결합을 하고 있었던 할로젠이 있는데 그 해당되는 격자 에너지가 리튬과 결합하고 있는 것보다는 일단은 무조건 크다라고 하는 거예요. 크려고 하면 기본적으로 음연 사이즈가 작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어차피 리튬과 결합하고 있었던 X는 다음같이 우리한테 나머지 남아있었던 염소 아니면 브로마인이 되겠고, 그런 케이스들보다도 무조건 사이즈가 작으면서 우리가 결합으로서 격자가 클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하는 것은 누구밖에 없겠니? 라고 하면 따라서 덕분에 우리는 바로 Z가, 즉 바로 그 Z가 플로린을 뜻하는 게 되겠구나 라고 하는 게 되겠고요. 그럼 Z가 우리가 플로린이 되는 순간부터는 굉장히 마음이 편해지죠. 그 이유 중 하나는 나머지 바로 끓는 점에 해당되는 정보였어요. HY, HX에 해당되는 후보군들은 그러면 HCl 아니면 HBr인 거잖아요. 따라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바로 분산력을 통해서 몰제가 크면 클수록 기본적으로 끓는 점이 높은 거죠. 수소결합을 제외한다면. 따라서 우리가 HY의 끓는 점이 HX보다 크다라고 했던 거니까 따라서 우리가 바로 Y는 브로민이 돼주겠고, 그리고 X는 바로 클로린, 염소가 돼주겠구나 라고 하는 거죠. 끓는 점에 대한 정보로부터 우리가 파악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에 대한 정보들을 가지고 이제 다 찾아줬으니까요. 나머지들은 문제를 풀면서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1번에서는 끓는 점은 HX가 HZ보다 높다라고 했는데 이 말은 틀리죠. 왜냐라고 하면 Z가 바로 HF이기 때문에 HF라고 하게 되면 우리는 수결합이 가능해져요. 수결합이 되다 보니까 높다라고 하는 건 틀리게 되겠고요. 2번에서는 분자간 인력 가지고 물어봤는데 분자간 인력을 따져주는 데 있어서 Z2라고 했던 것은 바로 F2를 얘기를 해주게 되겠고, X2라고 했던 것은 CL2를 가지고 얘기해 주는 거니까 이 경우는 어때요? 끓는 점, 즉 분자간 인력이다라고 했던 것은 CL2가 더 커야 되겠죠. 뭐 때문에 그렇더라? 분자간 인력은 바로 몰 질량에 우리가 비례가 되기 때문이더라 라고 하는 게 되겠죠. 분산력 따져주는 거니까. 자, 나머지 우리가 3번에서는 결합의 극성은 HY가 HX보다 큰 거니? 라고 했어요. HY다라고 하면 그건 우리가 바로 HBr이 돼주겠고요. HX다라고 했으면 그건 HCl이 돼주겠고, 그러면 극성을 따져준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우리가 누구의 비례가 되겠니? 라고 하는 거냐면 전김송도 차이의 비례가 되는 건데, 전김송도 차이의 비례가 된다라고 했다면 전김송도 더 큰 염소와 결합이 된 경우가 더 클 수밖에 없겠죠. 보다 크다라고 했으므로 3번도 2번도 1번도 다 틀린 거죠. 4번에서는 격자에너지 상대값을 NaZ하고 NiY하고 비교로 물어보고 있어요. 자, 그러면 NaZ라고 했던 것은 우리가 바로 NaF였어요. 그러면 NaF하고 서로 비교로 물어본 건데 NiY하고 서로 비교로 물어봤어요. 그럼 위에 주어져 있는 정보로부터 비교를 물어봤던 셈이 될 거고요. 위에서 우리가 NiX라고 했던 게 바로 NiCl을 얘기를 할 건데, 잘 알고 있는 대로 우리는 NiCl보다는 누가 더 컸던 거야 라고 하면 위에 자료에서 준 거죠. 이건 NaF가 더 크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고 있었어요. 근데 문제에서 제시하고 있던 선택지에는 LIY, 즉 바로 LIBR과 비교로 물어보고 있었던 거잖아요. 그럼 이 LIBR과는 어때요? BR은 염소보다도 원자 반지는 더 크기 때문에 격자 에너지는 상대적으로 작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우리한테 비교로 물어봤었던 LIBR, 즉 LIY하고 그리고 우리한테 비교로 물어봤었던 NaZ, 즉 NaF하고 비교하자라고 한다면 당연히 NaZ 쪽이 더 클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보다 크다라고 했으므로 4번이 맞는 말, 따라서 답은 4번이라고 하시면 되겠네요. 5번에서는 끓는 점에 대한 비교를 가지고 물어봤는데 HY하고 HX에 해당되는 끓는 점의 차이가 나는 이유라고 하는 건 수결합은 아닌 거죠. 그렇다고 여기다가 쌍극자간 힘이다라고 하시면 안 돼요.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전자수의 차이가 많이 나는 바로 분산력 차이다라고 얘기를 하셔야 되겠죠. 전김성도 차이를 가지고 얘기하는 건 절대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답은 4번이라고 풀어주시면 되겠죠. 오케이? 19번의 답은 4번이었었고요. 이제 우리는 마지막 20번 문제 풀고 마무리해 보도록 할게요. 20번 문제 함께 풀어보도록 할게요.
다음은 기체 A와 B가 반응을 해서 기체 C가 생성되는 반응에 대한 균형화학 반응식이며, 그림은 일정한 질량의 A에 대하여 B의 초기 질량에 따른 C의 이론적 수득량을 나타낸 것이다 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에 수능 문제들을 좀 풀어봤던 친구들이라면 이런 문제는 굉장히 수월하게 느낌을 받을 텐데요. 그 어느 경우라고 하더라도, 이런 문제에 익숙지 않은 친구들이라고 하더라도 항상 이런 우리가 자료 해석형 문제들에서는, 특히 또 직선의 그래프라고 했다면 그럴 때는 그냥 비례를 가지고 묻는 건지, 아니면 변곡점이 있다라고 한다면 변곡점을 해석하라고 묻는 건지, 이걸 구별해서 보는 게 가장 먼저 중요하더라라고 하는 거죠. 주어진 자료는 B의 초기 질량에 따른 C의 이론적 수득량이 되긴 하는데, 가장 중요했던 건 바로 이 변곡점이에요. 변곡점은 왜 중요한 거니라고 하면, 변곡점에 대한 의미라고 하는 것이 바로 반응 완결점을 뜻하는 겁니다. 즉 B의 초기 질량을 6g까지 넣어주기 이전에는 바로 B의 질량을 증가시킴에 따라서 C의 이론적인 수능량이 계속 증가를 해줘요. 즉 그 말의 의미가 어떤 걸 뜻하겠니? 라고 했을 때는 바로 한계 반응물을 구별해 줬을 때, 한계 반응물은 누가 될 거니? 라고 하게 되면, 한계 반응물은 적어도 앞에서는 B의 초기 질량이 6g 이전에는 바로 B가 한계 반응물이 돼주겠고요. 하지만 B의 초기 질량이 6g 이상으로 들어가게 된다면 더 이상 증가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니까, 뭐 때문에 그럴까라고 하는 게, B의 양을 증가시켜도 더 늘지 못하는 건 당연히 A가 다 반응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게 되겠고요. 따라서 이 말로부터 우리가 생각해 보면, 결국 우리는 그 변곡점이라고 하는 게 왜 중요한 거야라고 했을 때는 바로 그 지점에선 우리가 바로 반응이 완전히 완결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 완결이라고 하는 게 한계 반응물만큼 반응으로 당부드리는 게 아니고요. 반응물이 몽땅 다 생성물로 바뀌는 거지 라고 하는 겁니다. 즉 그 말의 의미는, 우리한테 위의 반응식에 대한 기준으로 봤을 때 B를 6g 넣어주고 반응시켜줬더니 C가 생성되는 건 9g까지 생성되더라. 즉 우리한테는 질량 보존 법칙을 연결해주게 되면 C를 처음에 일정량 넣어줬다라고 했던 그 일정량이 바로 얼마만큼 넣어준 거니? 라고 했던 건 바로 3g만큼 넣어줬던 거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다음과 같이 우리가 바로 질량에 대한 반응한 B를 알 수도 있겠지만, 반응하게 되는 우리가 바로 계수비라고 하는 건 몰수비를 뜻하게 되겠고요. 그럼 그걸 가지고 그대로 우리가 나눠주게 된다면 우리는 바로 몰 질량에 대한 비율도 금방 알아낼 수 있겠지라고 하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바로 질량을 몰수로 나눠주게 되면, 개수로 나눠주게 된다면 덕분에 우리는 몰 질량의 비율도 파악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몰 질량을 A는 1분의 3으로 보자라고 한다면, 그러면 B는 3분의 6으로 2로 볼 수가 있겠고요. 그러면 C는 2분의 9로 우리가 약 4.5 정도로 몰 질량에 대한 비율을 찾아볼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정보들이 가장 기본이 돼주는 어디서부터의 시작이었니? 라고 하는 건데요. 그 시작은 바로 반응 완결점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야 라고 하는 것, 꼭 다시 한번 문제 푸는 방법으로 기억을 당부드린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프에서 여러분들이 반응 완결점에 해당되는 내용들이 나오게 되면, 변곡점 있으면 항상 변곡점부터 먼저 해석한다라고 생각하시고 출발하시는 게 제일 좋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문제로 가서 이제 선택지 보고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기업번서는 화학식량을 가지고 비교로 물어봤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이미 우리가 먼저 해석을 해줬던 내용들이었죠. A의 몰 질량은 우리가 3으로 보자라고 했을 때는 B가 2였기 때문에 B에다 1.5배다라고 했던 기업번은 맞는 말이 되주겠고요. 니은번서는 B의 초기 질량이 그럼 2g일 때 반응 완결 후에 A의 몰 분율을 가지고 물어봤습니다. 사실 이 부분에 대한 것은 크게 어려운 게 아닌 게요. 우리는 반응하게 된 질량비가 3대 6대 9였어요. 처음에 질량이 3g으로 있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B의 초기 질량이 2g으로 넣어줘서 반응을 했다라고 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겠니? 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그 결과로 C가 3g만큼 생겨났다라고 하는 건 이미 위의 표에서, 그래프에서도 보여주고 있었던 부분이고요. 그럼 그 말은 A가 1g이 줄었다는 얘기가 되죠. 따라서 우리는 A가 남게 되는 그 질량이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처음 3g에서 1g이 줄어들어서 2g이 남았구나라고 하는 걸 알 수 있는 것과 동시에 B는 남은 게 없겠고 C는 우리가 생성된 그 질량이 3g만큼 생겨나 있구나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문제는 우리는 질량 가지고 질문 준 게 아니라 몰 분율을 물어봤기 때문에 각각에 해당되는 우리가 바로 A하고 C의 몰 질량을 나눠준다면 우리는 몰수를 따져볼 수 있다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위에서 기업번서 따져봤던 것처럼 몰 질량으로 우리가 나눠보게 되면 A는 우리가 3으로, C는 우리가 4.5로 나눠볼 수가 있겠고요. 그럼 그 비율이 서로 똑같은 바로 1대1이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겠지라고 하는 거죠. 3분의 2 대 3분의 2. 따라서 우리는 A에 해당되는 몰 분율이 4분의 1이 아니라 같은 몰수로 있기 때문에 우리는 2분의 1이 되겠구나라고 하는 것으로 바꿔줄 수가 있겠고요. 마지막 디귿번에서는 그럼 반응의 퍼센트 수득률이 50%라고 줬을 때 B의 초기 질량이 8g. 8g이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답안을 시키고도 남는다라고 하는 바로 완결된 양 이상으로 넣어주게 된 걸 뜻하는 게 되겠죠. 그럼 이론적으로는 C가 생성될 수 있는 양은 얼마만큼 생겨날 거니라고 하면 이론적으로는 우리가 바로 한계 반응물 이상으로, 즉 완결된 것 이상으로 생겨나기 때문에 이론적으로는 9g이 생겨나야 될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는 우리한테 생성된 질량이 바로 4.5g이 생겨나는 게 맞느냐라고 했던 거니까 4.5g이 생겨난다는 얘기는 따라서 우리가 바로 여기다 곱하기 100%를 해주는 게 이게 바로 우리가 수득백분율이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그 수득백분율은 따라서 50%가 되는 게 맞냐라고 한 거니까 뒷번은 맞는 말이 돼주겠죠. 따라서 답은 5번이라고 풀어주시면 되겠네요. 어떤가요? 사실 이쯤 되면 뭐 그렇게까지 어려운 문제들은 아니었을 거예요. 하지만 자료 해석을 통해서 문제를 풀자라고 했을 때는 다음 같은 형태들이 앞으로도 계속 출제될 거다라고 하는 방향성을 보여주고 있기도 하겠네요. 자, 여러분들이 문제를 푸시면서 개념을 빠르게 잘 적용한 사람도 있겠고 잘 적용되지 않은 사람도 있겠고요. 혹은 개념이 조금 흔들린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문제를 푸시면서 다시 한번 개념을 잘 정리해 두도록 하시고요. 특히나 그 개념을 적용시켜주는 방법들을 다시 한번 점검해 나가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8월 달에 마지막에 그 보는 시험, 그 보는 마지막까지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하시길 당부를 드리겠고 저도 여러분들과 함께 끝까지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끝까지 파이팅!